어린이들도 재미있게 듣는 제일 쉬운 삼국지. 이 이야기는 삼국지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아주 간단하게 삼국지의 주요 이야기들을 요약하여 알려주는 영상입니다. 총 56화의 이야기들로 되어 있으며 마지막 삼국통일까지 모두 6시간 정도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아이들도 들을 수 있도록 자극적인 표현들은 자제하며 정제된 표현을 사용합니다. 1. 황건적의 난. 중국 한나라 말기, 황제들이 잇따라 젊은 나이에 세상을 뜨고 황제의 친척들과宦관들이 권력을 소나기에 넣고 휘두르고 있었어요. 게다가 전국 각지에서 지진, 가뭄, 홍수 등 각종 자연재해까지 일어나 백성들은 도저히 살기 힘든 시대였어요. 황실의 질서가 바로 서 있지 않아서 자신의 배를 불리려는 탐관오리들만 가득했지요. 살기 힘들어진 백성들은 더 이상 참지 않았어요. 고을에서 농사를 짓던 백성들은 도적이 되어 관할을 습격했어요. 여기저기서 관청에 불만을 가진 백성들이 들고 일어났고 관청을 지키던 관군들은 도망가기에 바빴어요. 이렇게 도적이 된 백성들을 황건적이라고 불렀어요. 누런 두건을 쓴 도적이라는 뜻이지요. 그중 장각, 장량 형제가 일으킨 황건적의 규모가 가장 컸어요. 이 소식은 황제에게까지 전해졌어요. 황제인 영제는 대장군 하진에게 황제의 근위군을 데리고 가 반란군을 무찌르라고 명령했어요. 중랑장 노식, 황보숭, 주준에게도 정예군 수만 명을 이끌고 황건적을 무찌르라 했어요. 하지만 아무리 훈련받은 군사들도 전국 각지에서 들고 일어나는 수많은 황건적들을 모두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어요. 그래서 황건적을 무찌르기 위해 병사를 더 모집할 수밖에 없었어요. 병사를 모집한다는 글은 삼국지 연의의 주인공인 유비가 살고 있는 탁현에도 붙었습니다. 유비는 탁현에서 큰 뽕나무가 있는 마을 노상촌에 살았어요. 이름은 유비 자는 현덕. 자는 남자가 성인이 되었을 때 붙이는 이름이에요. 유비 현덕은 홀어머니 밑에서 집신을 만들고 돗자리를 짜는 일을 하면서 가난하게 살았지만 지금은 몰락해버린 한나라 황제 아들의 후손이었습니다. 조상이 죄를 지어서 평민 신분으로 살고 있었지만 황실의 피가 흐르고 있었죠. 유비는 자라면서 노식 밑에서 학문을 배웠어요. 노식은 황제가 황건적을 무찌르기 위해 명령을 했던 장군이었죠. 유능한 장수이자 스승이었던 노식의 영향을 받은 유비는 황건적의 난을 해결하기 위한 의병 모집 글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어요. 어느 날 유비는 만든 돗자리를 팔러 탁현으로 갔다가 황건적을 무찌르기 위한 의병 모집방을 보고 큰 한숨을 내쉬었어요. 마음 같아서는 이번 기회에 군대에 들어가 큰 공을 세우고 싶었지만 홀로 계시는 홀어머니를 생각하니 그럴 수 없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에서 나온 한숨이었지요. 그리고 그 모습을 키가 7척이나 되는 사람이 지켜보고 있었어요. 눈이 부리부리하고 수염이 사방으로 나 있는 모습이 범상치 않은 사람이었어요. 사내 대장부가 나라를 위해 힘쓸 생각은 하지 않고 한숨이나 쉬고 있다니 쯧쯧. 나는 장비자는 익덕이여. 돼지 잡고 술을 파는 천한 일을 하고 있지만 나라를 위해 이 한 목숨 바칠 각오가 되어 있지. 나는 유비 현덕이라고 합니다. 유비는 장비에게 자신이 몰락한 한왕실의 종친이었으나 지금은 평민으로 살고 있으며 누구보다 황건적을 무찌르러 달려나가고 싶지만 홀어머니 걱정에 그러지 못해 한숨을 쉬고 있다고 털어놓았지요. 이야기를 들은 장비는 유비의 이야기를 더 듣고 싶어 주변의 작은 술집으로 유비를 데리고 갔어요. 둘은 죽이 맞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지요. 그러던 중 술집에 기골이 장대하고 얼굴이 붉은색이며 긴 수염을 기른 건장한 사내가 들어와 외쳤어요. 술과 안주를 내어주시오. 서둘러 관아에 가 황건적을 토벌할 군대에 들어가야 하니 서둘러 주시오. 이 이야기를 들은 유비와 장비는 그 사내에게 다가가 소개를 하고 자신들도 의병에 들어가고 싶다고 이야기를 이어갔죠. 나는 이름은 관우 자는 운장이요. 같은 뜻을 가진 세 사람은 처음 만난 자리였지만 누구보다도 서로를 믿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세 사람이 함께 황건적을 무찌릅시다. 두 분처럼 굳은 의지가 없었지만 나도 지금 결심했소. 세 사람은 이야기를 나누면 나눌수록 서로 죽이 잘 맞아 서로 형제가 되기로 결심을 했어요. 장비가 말했어요. 우리 집 뒤에 복숭아 동산이 있는데 지금 꽃이 활짝 폈습니다.
그냥 말로써 형제라 칭하기보다는 복숭아 나무 아래에서 우리 같이 맹세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은 생각이요. 세 사람은 복숭아 나무 아래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에 맹세했습니다. 유비 관우 장비는 온 마음을 다해 하늘에 맹세합니다. 세 사람의 성은 다르나 우리는 지금 이 순간부터 형제입니다. 비록 같은 날에 태어나지는 않았지만 같은 날 죽을 것입니다. 만약 이 맹세를 어긴다면 하늘이 용서치 않을 것입니다. 이리하여 세 사람 가운데 가장 나이가 많은 유비가 큰형이 되었고 관우는 둘째, 장비가 막내가 되었습니다. 이 의용군을 이끌고 싸운 유비. 유비 삼형제가 군사를 모은다는 소식에 500명의 병사들이 모였어요. 하지만 말과 무기가 없어서 출전을 할 수 없었죠. 그때 탁현을 지나던 상인을 만났어요. 상인은 말 50마리와 무기를 만들 수 있는 철을 팔려고 하였지만 산적을 만나 다시 돌아가던 길이었어요. 유비 삼형제가 도적을 무찌르기 위해 군사를 모은 소식을 듣고 말 50마리와 무기를 만들 수 있는 강철 천근 그리고 돈 500냥을 내어줬어요. 이것으로 병사들을 무장시킬 무기를 만들고 유비는 두 자루의 칼을 관우는 청룡언월도를 장비는 장팔사모를 만들어 사용했어요. 이렇게 유비 관우 장비는 500명의 의용군을 이끌고 유주 태수 유원을 찾아갔어요. 유원은 유비 삼형제에게 탁현으로 가 황건적을 소탕할 것을 명했어요. 유비 일행은 대흥산 인근에서 황건적과 싸웠어요. 장비가 장팔사모를 휘두르자 황건적의 부장이 그대로 나뒹굴었어요. 이것을 본 황건적군의 대장 정원지가 무섭게 덤벼들었지만 붉은 얼굴에 긴 수염을 가진 장수에게는 상대도 되지 않았죠. 네, 그 장수는 바로 청룡언월도를 든 관우였어요. 순식간에 우두머리를 잃은 황건적들은 도망치기 바빴답니다. 이번 전투로 유비군은 탁현을 구해내고 수많은 반란군의 항복을 받아 천하의 이름을 날리게 되었어요. 다음날 유비군은 청주태수가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을 듣고 출전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황건적의 수가 너무 많았어요. 유비는 적은 수의 병사로 황건적을 무찌를 방법을 생각해냈어요. 관우와 장비는 이곳 숲에서 군사들을 데리고 숨어있게 내가 적과 싸우다 도망치는 척하고 여기로 황건적을 유인해 올 테니 말일세. 이렇게 좁은 곳에서 협공을 당하면 적이 아무리 많다고 하여도 능히 이겨낼 수 있다네. 유비의 작전은 매우 효과적이었습니다. 도망치던 유비군이 징을 올리자 좌우에서 관우, 장비군이 적들을 에워쌌고 황건적은 손도 쓰지 못하고 그대로 당해버렸지요. 이렇게 유비군은 위기에 빠진 청주도 구해냈답니다. 큰 승리를 거두고 유주로 돌아가던 유비는 자신의 스승인 노식이 광종이라는 곳에서 황건적을 포위하고 공격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에 유비군은 노식을 찾아가 힘을 보태려 했습니다. 제자가 도움을 주려고 찾아온 것을 본 노식은 매우 기뻐하며 유비에게 중요한 임무를 맡겼습니다. 황보순과 주준이 있는 영천으로 가거라. 그리고 이곳과 그곳에서 함께 총공격을 하는 것을 도와라. 전투가 일어나면 반란군의 퇴로를 끊는 것이 너의 역할이다. 유비는 새로운 임무를 받고 황보순과 주준의 군대를 찾아갔지만 이미 그곳의 반란군은 황보순과 주준에게 전멸당한 상태였어요. 그렇게 총공격을 하지 못하고 다시 노식에게 돌아온 유비는 믿을 수 없는 장면을 보게 되었어요. 관병들이 노식이 죄를 지었다며 포박하여 황제가 있는 낙양으로 끌고 가고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전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했던 황제 영제는 칙사인 좌풍을 보내 상황을 알아보게 했어요. 하지만 칙사 좌풍은 전쟁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다는 노식에게 뇌물을 받을 생각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반듯한 노식은 좌풍에게 뇌물을 주지 않았고 이에 앙심을 품은 좌풍은 황제에게 노식이 싸울 생각 없이 기다리고만 있다고 거짓으로 구했어요. 그렇게 노식이 황제에게 끌려가고 있었던 것이었죠. 이런 상황을 눈으로 직접 본 유비는 나라의 위태로운 상황을 보며 한숨 질 수밖에 없었어요. 멀어져가는 스승의 뒷모습을 보며 눈물 짓다가 다시 탁현의 유언에게로 돌아가기로 하였습니다. 그렇게 큰 공을 세우고 탁현으로 돌아가던 도중 엄청난 수의 황건적들에게 관군이 도망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었어요. 유비, 관우, 장비는 지체 없이 황건적 사이로 달려갔어요. 그리고는 동서남북 가리지 않고 창과 칼을 휘둘렀지요. 황건적에게서 도망치던 관군은 동탁의 군대였어요. 동탁은 누군가 자신을 돕는 것을 알아차리고 병사들을 수습해 다시 황건적을 무찌르기 시작했어요.
동탁과 유비 삼형제의 협공에 황건적들은 놀라 도망치기 바빴답니다. 그렇게 전투가 끝나고 동탁이 유비 일행을 찾아왔어요. 세 분은 어느 분 휘하의 장수들이십니까? 그리고 무슨 관직을 맡고 계십니까? 동탁이 물었어요. 관직이라뇨, 저희는 그저 평범한 백성입니다. 황건적들이 나라를 어지럽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의병을 일으켰습니다. 유비의 말이 끝나자 동탁의 얼굴 표정이 싹 바뀌었습니다. 평민이라고? 그럼 내 군대에 머무르게 해주겠다. 동탁은 유비 일행을 무시하며 막사 안으로 슝하고 들어가 버렸어요. 동탁의 무례한 태도에 장비는 화가 머리 끝까지 났어요. 이런 무례한 사람을 봤나? 이렇게 사람을 무시하다니, 나는 이런 놈 밑에 있을 생각 없소. 장비의 말에 유비가 대답했어요. 우리는 항상 함께하기로 하지 않았나? 아우, 생각이 그렇다면 우리도 여기 남을 생각이 없다네. 그렇게 유비는 동탁을 구한 뒤 그대로 길을 떠났어요. 3. 회초리를 든 장비. 동탁의 군에서 나온 유비는 고향 탁현으로 돌아가려다 다시 전장인 영천으로 향했어요. 아직 고향에 돌아가기에는 세상이 어지러웠기 때문이었어요. 유비는 영천에서 주둔 중이던 주준 밑으로 들어가 황건적을 소탕하는 일을 맡았답니다. 이후 황건적의 우두머리였던 장각이 병으로 죽고 황보숭이 남은 황건적을 무찔렀어요. 그리고 송견의 군대도 합세하여 황건적의 남은 잔당들을 모두 무찔렀어요. 이것으로 살기 힘들었던 백성들이 일으켰던 황건적의 난은 모두 끝이 났어요. 황건적의 반란이 모두 진압되자 황실에서는 공이 있는 사람들에게 모두 벼슬을 내렸어요.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유비에게는 어떤 상도 벼슬도 내려지지 않았어요. 가장 나중에 합세하여 황건적의 잔당을 소탕한 송견에게도 벼슬이 주어졌는데 유비에게는 아무 상도 주어지지 않는 것은 합당하지 않았어요. 다행히 바른 말을 하던 관리들이 유비의 공을 전달하여 겨우 중산부 안희연의 현이라는 작은 벼슬을 맡게 되었답니다. 유비는 비록 작은 고을의 관리가 되었지만 백성들의 칭찬이 자자했어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나고 도구라고 하는 관리가 유비가 일을 잘하고 있는지 감시하러 왔어요. 그는 유비에게 뇌물을 받고 싶어서 사사건건 트집을 잡았어요. 하지만 아무리 유비를 괴롭혀도 유비는 뇌물을 주지 않고 백성들을 위해서만 생활할 뿐이었죠. 이에 도구는 한 가지 꾀를 내었어요. 유비 밑에서 일하는 관리 한 사람을 붙잡아 유비의 거짓죄를 종이에 쓰게 했어요. 황실의 종친 자리를 사칭한 죄, 거짓으로 공을 세웠다 하여 관직을 받은 죄, 시도 때도 없이 백성들을 못살게 군 죄 등등. 하지만 어떤 관리도 그 어떤 백성도 도구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런 모습을 장비가 알게 되었어요. 이런 못된 놈, 이런 놈은 황건적보다 나쁜 놈이다. 내가 하늘을 대신해 도구에게 벌을 내리겠다. 장비는 그 길로 도구에게 달려갔어요. 도구는 그때도 유비 아래에서 일하는 현리 한 명을 기둥에 묶고 회초리로 때리고 있었어요. 유비의 거짓죄를 자백하지 않아 회초리질을 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화가 머리 끝까지 난 장비는 도구를 끌고 나와 말뚝에 묶어놓고 버드나무 회초리를 꺾어와 사정없이 내리쳤습니다. 도구는 울며 불며 장비에게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사정을 했지만 장비의 회초리질은 버드나무 회초리가 몇 개나 부러질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장비야, 멈추거라. 뒤늦게 유비가 달려와 장비에게 단호하게 말하며 말렸어요. 그러자 도구가 이때다 싶어 말했어요. 유비님, 나 좀 살려주시오. 내가 군수님께 유비님을 더 높은 자리로 올려달라고 잘 말씀드리겠소. 유비는 장비에게 혼이 나자 말을 바꿔 아첨하는 도구를 보며 굉장히 기분이 상했어요. 아니 형님, 우리가 목숨을 바쳐서 나라를 위한 공을 세웠는데 기껏 고생한 것에 대한 보답이 이런 놈에게 모욕이나 당하는 것이요? 우리는 왜 목숨을 바쳐 싸운 것이요? 아직도 화를 죽이지 못한 장비가 말했어요. 맞소, 형님, 나도 장비 말이 맞다고 생각하오. 우리가 이곳에서 이런 대우를 받을 필요가 있소? 차라리 이곳을 떠납시다. 사실 유비도 진작부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에 두아우의 말을 듣고 결정을 내렸어요. 유비는 가지고 있던 관인을 도구의 목에 걸어주고는 안희연을 떠났습니다. 그동안 큰 은혜를 입었다고 생각한 안희연의 백성들은 모두 나와 유비 일행을 배웅했답니다. 4. 한왕조의 몰락. 공을 세운 유비가 제대로 벼슬을 받지 못하고 또 중간 관리는 뇌물만 받는 세상. 황제는 무엇을 하고 있길래 세상이 이렇게 살기 힘들었을까요? 황실에서는 황제였던 영제가 일찍 죽고 14살 유변이 황제가 되었답니다. 소제라고 불렸지요.
영재에게는 두 명의 황자가 있었는데 첫째가 황제가 된 유변, 둘째는 유엽이었어요. 영재는 사실 둘째인 유엽을 더 아껴서 그를 태자로 삼으려 했어요. 하지만 결국 황제는 유변이 되었지요. 이 과정에서 많은 일들이 있었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들려줄게요. 유변의 뒤에는 유변의 외삼촌인 대장군 하진이 버티고 있었고 10명의 주요 내시들인 십상시는 둘째인 유엽이 황제가 되기를 바라고 서로 견제하고 있었어요. 결국 대장군 하진은 원소의 도움을 받아 십상시를 제압하고 유변을 황제에 올렸어요. 그리고는 어린 황제 대신에 궁의 중요한 일들을 대신 처리했죠. 십상시들은 하진에게 복수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대장군 하진의 동생이자 황제 소재의 어머니인 하태우에게 접근하여 자신들의 편으로 만들었어요. 하진은 자신들의 권세만 챙기고 백성들의 삶에는 관심이 없던 십상시들을 해치우고 싶었지만 동생인 하태우가 십상시들을 편들어주자 그러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때 원소가 대장군 하진을 부추겼어요. 원소는 전국 각지의 장군들에게 편지를 보내 도성으로 올 것을 명한 뒤 여러 장군들의 군사들로 한 번에 십상시들을 제거할 계획을 세웠어요. 그렇게 전국 각지의 장군들이 도성으로 모여들게 되었답니다. 십상시들도 이 계획을 눈치챘어요. 그래서 대장군 하진을 먼저 해치우기 위해 하태우를 이용하기로 했어요. 하태우에게 하진을 궁으로 들어오라는 편지를 쓰게 한 후 궁으로 들어오는 하진을 공격할 계획이었죠. 하진은 하태우의 편지를 받고 홀로 궁으로 들어갔어요. 원소가 함정임을 경고했지만 하진은 동생이 나를 함정에 빠뜨릴 리가 없다고 생각하고 홀로 궁에 들어간 거죠. 결국 하진은 십상시들의 함정에 빠져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하진이 죽을 것을 알게 된 원소는 곧장 궁으로 병사들을 데리고 가 눈에 보이는 환관들을 모두 해치워버립니다. 겨우 살아남은 십상시 장양은 황제인 소재와 그의 형 진류왕을 데리고 북망산으로 도망쳤어요. 그러다 더 이상 도망치기 힘들다고 느낀 장량은 황하강에 몸을 던져버리고 맙니다. 한나라의 황제가 인질이 되어 도망치게 되다니 얼마나 황제의 권위가 떨어졌는지 느껴지지요? 이렇게 나라를 어지럽히던 십상시와 대장군 하진이 모두 죽은 큰 사건이 일어나고 있었으니 백성들의 삶은 더욱 어려웠겠지요? 그러다 보니 공을 세운 유비는 벼슬을 얻지 못하고 중간 관리들은 뇌물만 바라는 그런 세상이 이어지고 있었답니다. 산으로 도망쳤던 황제, 소재와 진류왕이 있는 곳에 노식이 구하러 왔어요. 유비의 스승이자 뇌물을 거부해 억울한 누명을 썼던 노식 기억나나요? 그렇게 노식을 비롯한 사도 왕윤, 태위 양표, 교위 원소, 포신 등이 황제를 호위하여 도성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때 매우 거만하게 이들 앞을 막아선 군대가 있었어요. 바로 동탁이었어요. 유비가 평민이라며 무시했던 그 동탁이요. 황제의 앞을 막아서는 행동은 매우 무례한 행동이었지만 동탁은 신경 쓰지 않았어요. 사실 동탁은 대장군 하진의 편지를 받고 도성 주변에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러다 황제가 북망산으로 향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렇게 나타난 것이었어요. 결국 황제 일행은 동탁이 이끌고 온 어마어마한 대군의 호위를 받으며 다시 도성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오호 황제를 폐위시킨 동탁. 동탁은 황제와 진류왕을 호위해 도성으로 돌아오고 난 후 틈만 나면 자신의 공을 내세웠어요. 그리고 온갖 거드름을 피우며 황실의 관원들을 함부로 대했죠. 심지어 황제 앞에서도 칼을 차고 무릎을 꿇지 않고 무례하게 행동했어요. 주변의 신하들은 동탁의 대군이 무서워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황제도 참 불쌍하지요. 14살 어린 나이에 황제의 자리에 올라 외삼촌인 대장군 하진에게 이용당하다가 그 다음에는 엄마인 태왕후와 십상시들에게 휘둘리다가 이제야 좀 제대로 나라를 다스리나 했는데 기보다 더한 동탁이 나타나 버렸지 뭐예요? 어느 날 동탁은 중신들을 집으로 모아 잔치를 열며 이야기를 하였어요. 이는 그냥 잔치가 아니라 동탁의 책 쌓인 이후의 계책이었어요. 지금의 황제는 유약하기 짝이 없수. 황제의 동생인 진류왕이 더 영리하시고 기품을 가지고 계시니 진류왕이 황제가 되는 것이 마땅하오가 반대하는 자는 지금 이야기해 보시오. 대놓고 모반을 꾀하는 이야기였지만 모두 무서워서 숨어만 있었지요. 그때 정원이라는 신하가 외쳤어요. 지금의 황제께서는 선제의 큰 아들이시오. 무엇을 근거로 황제를 폐위시킨단 말이오? 나는 반대하오. 동탁은 이유의 계책대로 이 자리에서 반대하는 신하들을 모두 해치울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책사 이유는 계획을 변경하여 동탁을 말렸어요. 바로 정원 뒤에서 무서운 눈을 하고
방천하극을 들고 있는 여포라는 장수 때문이었어요. 여포는 정원의 양아들로 후세의 삼국지 시대 전체에서 가장 무력이 뛰어났다고 평가받는 무장이었어요. 그런 장수가 노려보고 있으니 주변을 살피던 책사 이유가 위험함을 직감적으로 느낀 것이었죠. 다음날 동탁에게 또 다른 책사인 이숙이 이 여포를 꿰어낼 계책을 알렸어요. 그 자는 정원의 양아들인 이름은 여포, 자는 봉선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그와 아는 사이입니다. 그가 있으면 절대로 정원을 꺾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금은 보화와 적토마만 안겨준다면 제가 여포를 설득할 수 있습니다. 이숙은 동탁의 명을 받고 여포를 찾아가 적토마를 선물하고는 동탁의 편이 되도록 설득했어요. 정원은 너무하는군. 자네 같은 장수를 겨우 이런 대우를 한단 말인가? 이숙의 꼬드김에 넘어간 여포는 결국 정원을 죽이고 동탁의 편이 되었어요. 자네 같은 장수가 나에게 오다니 하늘이 나를 돕는구나. 동탁은 이 여포를 얻고 더욱 기고만장해져서 황제조차 허수아비로 보일 지경이었어요. 동탁은 신하들을 불러 모아 이야기했어요. 지금의 황제는 무능하고 유약하여 천하를 다스릴 제목이 못되오. 그런 이유로 소재를 폐하고 진류왕을 황제로 모실까오. 동탁을 막기 위해 유비의 스승인 노식이 반대하고 나섰어요. 아무런 잘못이 없는 황제를 폐위시킬 수는 없소. 게다가 황제를 폐위시킨 동탁을 누가 따르겠소? 동탁은 노식의 이야기를 듣고 검을 빼들고는 노식을 죽이려 했어요. 그때 십상시들을 무찌른 원소도 일어나 노식을 도왔어요. 자꾸 황제 폐위를 논하는 의도가 무엇이요? 원소도 칼을 빼들어 동탁과 대치하게 되었어요. 결국 머리 끝까지 화가 난 원소는 모든 관직을 내려놓고 고향인 기주 땅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이제 더 이상 동탁에게 반대하는 신하는 남아있지 않았답니다. 동탁은 곧바로 황제인 소재를 폐위시키고 진류왕을 황제에 앉혔어요. 이 진류왕이 한나라의 마지막 황제인 헌제입니다. 이후 동탁은 국가의 모든 일들을 자기 마음대로 처리했어요. 헌제에게 알리지도 않고요. 동탁은 스스로 가장 높은 직책인 상국에 봉했어요. 동탁의 횡포가 하늘 끝에 닿을 듯 했어요. 황제에게 충성하는 신하들도 있었어요. 왕윤도 그중 한 사람이었죠. 왕윤은 조조에게 보검을 내어주며 동탁을 암살할 계획을 세웠어요. 조조는 최근 근위 기병의 우두머리인 교위 직책을 받은 인물로 그동안 여포의 마음에 들기 위해 굽실거리며 기회를 엿보고 있었죠. 삼국지의 가장 중요한 인물 중 하나인 조조가 지금부터 등장합니다. 조조의 이야기도 주목해주세요. 조조는 가슴속에 보검을 숨긴 채 동탁을 찾아갔어요. 누워서 쉬고 있던 동탁에게 조조는 말이 늙어서 늦게 왔다며 불평을 했어요. 이에 동탁은 여포에게 이야기했어요. 여포야, 며칠 전에 서량에서 보내온 좋은 말 한 필 골라서 조조에게 주거라. 여포가 말을 가지러 나가고 방 안에는 동탁과 조조만 남게 되었어요. 게다가 동탁은 살짝 잠이 들어 동탁을 암살할 기회는 지금밖에 없었죠. 잠이 든 동탁에게 조조가 다가갔어요. 가슴속에 품은 보검을 손에 꼭 잡은 채로 말이에요. 조조가 조심스럽게 칼을 빼든 그때 동탁이 잠에서 깨 칼을 들고 있는 조조를 보게 되었어요. 이놈, 조조야, 이게 무슨 짓이냐? 조조는 아무렇지도 않게 태연하게 말했어요. 제가 최근 좋은 보검을 얻어 상국에 바치고자 가지고 왔습니다. 계획에 실패한 조조는 임기응변으로 위기를 모면하고 여포가 가지고 온 말을 타고 아버지가 있는 진류로 도망쳤어요. 뒤늦게 조조가 자신을 암살하려고 했다는 것을 눈치챈 동탁이 조조를 쫓았지만 이미 멀리 도망간 후였죠. 이후 조조는 진류 땅에서 뜻이 있는 인재들을 모았어요. 그리고 곧 상당한 세력의 군대를 일으켰어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조조는 동탁을 치고 한왕실을 일으켜 세우라는 황제의 편지를 가짜로 만들어 각지의 장수들에게 보냈어요. 황제의 편지를 받은 장수들은 곧바로 군사를 이끌고 조조가 있는 진류에 모였답니다. 동탁에게 화가 나 관직까지 버렸던 원소도 편지를 받고 크게 기뻐하여 군사 3만 명을 이끌고 진류의 조조에게 합류했답니다. 6. 이술이 식기 전에 돌아오겠소. 조조의 편지로 반동탁군이 모이고 있는 이때 안희연을 떠난 유비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장비에게 매질을 당한 도구는 군수에게 유비가 뇌물을 받았다고 거짓으로 고했습니다. 이에 군수는 유비 삼형제를 잡아들이라고 명령했지요. 다행히 유비는 대주 태수 유해의 도움으로 몸을 숨길 수 있었습니다.
또 유비가 군사를 이끌고 반란을 평정할 수 있게 해 도구를 매질한 잘못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이후 유비도 동탁을 토벌하라는 황제의 조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유비는 함께 공부했던 공손찬 군에 들어가 진류의 군대로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진류에는 천하에 걸출한 장수들의 10,000명이 넘는 군대가 총 17개나 있었다고 합니다. 이를 17진이라고 불렀습니다. 17진의 대표 장수들은 원소를 맹주로 추천하고 각자의 역할을 정해 동탁을 토벌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강동에서 온 송견이 선봉에 서서 동탁을 공격하기로 하고 원수리 군량과 말을 먹일 풀들을 수송하는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송견은 곧장 자신의 군대를 이끌고 낙양의 관문인 사수관으로 향해 공격했습니다. 송견은 승승장구하며 사수관을 지키던 화웅의 군대를 무찔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한 마음을 모아도 쉽지 않을 전쟁에서 다른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원술은 송견이 전투에서 가장 큰 공을 세우면 자신의 입지가 불안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여 승리하고 있던 송견군에게 군량을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적과 싸우며 지쳐있던 송견군에게 군량마저 도착하지 않자 송견군의 사기는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적장인 화웅은 송견군의 군량이 떨어진 것을 알고 밤에 기습을 강행했습니다. 갑작스런 공격으로 송견군은 크게 패하여 더 이상 전투를 치를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화웅은 이에 그치지 않고 17진이 모여있는 곳까지 쳐들어왔습니다. 맹주인 원소가 말했습니다. 화웅이 벌써 여기까지 왔다고? 누가 화웅을 막을 수 있겠소? 원소의 부하 유섭이 나서서 화웅을 상대하러 달려나갔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병사 하나가 돌아와 말했습니다. 원소님, 유섭 장군이 화웅과 싸우다 돌아가셨습니다. 원소의 부하 중 용맹하기로 소문난 유섭의 패배를 보고 천하에서 모인 장수들은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음에는 한복의 부하장수인 반봉이 화웅을 상대하러 갔습니다. 하지만 또 얼마 지나지 않아 반봉도 전투에서 전사하였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소문난 장수들이 연달아 죽었다는 소식에 아무도 화웅을 상대하려는 장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가서 화웅의 목을 베어오겠소. 청룡원 얼도를 든 큰 체구의 사내가 길게 늘어진 수염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바로 유비의 의형제 관우였습니다. 원소는 관우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물었어요. 이름이 무엇이오? 그리고 어느 장수 밑에 있소? 이자는 관우라고 합니다. 나와 같이 온 평원현령 유비의 의형제로 마궁수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손찬이 대신 나서서 대답하였습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일개 마궁수가 나선단 말이냐? 썩 물러가거라. 맹주인 원소는 이미 이름을 날리던 두 장수가 패하고 돌아온 터라 무명의 장수가 나서는 것을 바라지 않았어요. 맹주님, 이자가 이렇게 자신이 있는 것을 보니 분명 비범한 자입니다. 한번 맡겨보시지요. 실패하고 돌아온다면 그때 벌을 내리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조조였어요. 조조는 인재를 알아보는데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요. 제가 화웅의 목을 가져오지 못한다면 군법에 따라 처벌받겠소. 관우는 자신감 있게 말한 후 전장으로 나가려 했습니다. 이때 조조가 급하게 관우를 불러세우며 말했습니다. 이 술을 한 잔 마시고 가시오. 화웅과 맞설 때 더 큰 용기가 생길 것이오. 조조는 따뜻하게 데운 술을 가지고 와 관우에게 권했어요. 관우는 조조의 호의에 감사함을 전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조조님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 술은 화웅의 목을 가지고 와서 마시는 걸로 하지요. 이 술이 식기 전에 화웅의 목을 가지고 돌아오겠소. 삼국지연의를 통틀어 가장 낭만적인 대사를 날려주고 관우는 화웅이 있는 전장으로 말을 타고 달렸습니다. 관우는 적진 한가운데에서 청룡원 얼도를 휘두르며 화웅을 찾았습니다. 적장 화웅은 나와 내 칼을 받아라. 유섭과 반봉을 해치운 화웅은 기고만장해져 있었습니다. 화웅은 관우도 쉽게 처리할 거라 생각하고 관우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관우의 청룡원 얼도와 화웅의 창이 무섭게 부딪혔습니다. 지휘 장막 안에서 상황을 기다리던 원소와 조조 일행은 마음을 졸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순간 밖의 병사들에게서 큰 함성 소리가 들리더니 이내 쥐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궁금함에 막사 밖으로 나온 조조의 발 밑으로 적장 화웅의 머리가 떨어졌습니다. 적장 화웅의 목을 베어왔소. 연합군의 진영에서 우레와 같은 함성이 가득 찼습니다. 조조는 빙긋 웃으며 관우에게 아까 따라놓은 술잔을 건넸어요. 관우님의 용맹이 마치 호랑이 같소. 어서 이 축하주를 드시구려. 관우는 단숨에 조조가 건넨 술잔을 비웠어요. 아직 식지 않은 따뜻한 술이었어요. 7.
불타는 낙양, 빛나는 옥새. 화웅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동탁은 충격에 빠졌어요. 그래서 직접 여포 이유와 함께 15만 대군을 이끌고 낙양의 관문이 호래관으로 향했어요. 호래관은 호랑이를 가두는 우리라는 뜻으로 낙양을 방어할 수 있는 천혜의 요새였어요. 이 호래관만 막으면 아무도 낙양으로 들어올 수 없었답니다. 호래관 앞에는 여포가 3만의 군사를 데리고 진을 쳤어요. 연합군은 계속해서 호래관을 공격했지만 적토마를 탄 채 방천하극을 휘두르는 여포의 군대를 뚫을 수 없었어요. 연합군의 용맹한 장수들이 한 명 한 명 여포에게 죽어나갔어요. 결국 연합군은 여포를 피해 군대를 뒤로 후퇴시킬 수밖에 없었어요. 여포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군대를 이끌고 추격해 공손찬의 진지 앞까지 쳐들어왔어요. 여포가 공손찬 군을 휩쓸며 방천하극을 휘두를 때 장팔 3호를 들고 그를 막아선 사람이 있었어요. 네 이놈, 어느 앞이라고 이리 방자하게 구느냐. 이 장비가 상대해주마. 여포는 장비를 훑어보았어요. 갑옷이나 말한장이 평범했기에 뛰어난 장수로는 보이지 않았지요. 자신의 상대가 아니라고 생각한 여포는 장비를 무시한 채 공손찬을 찾아 말을 달렸어요. 하지만 장비는 서둘러 여포의 앞을 막고 여포를 향해 창을 찔렀습니다. 그제서야 여포는 장비가 평범한 장수가 아님을 알고 장비와 대적하였습니다. 방천하극과 장팔 3호가 굉음을 내며 부딪히며 두 장수의 싸움이 이어졌어요. 여포의 창에 수많은 장수가 쓰러질 동안 이렇게까지 여포를 밀어붙인 장수는 장비가 처음이었어요. 여포는 장비를 상대하며 점점 더 온 힘을 다했고 조금씩 장비를 압도하기 시작했어요. 이것을 본 유비와 관우는 서둘러 장비를 도우러 달려갔지요. 유비, 관우, 장비 세 사람이 여포를 포위한 채 싸움을 이어갔습니다. 3명을 상대하는 여포였지만 아무리 싸워도 승부가 나지 않을 만큼 여포의 무력은 정말로 뛰어났습니다. 하지만 계속된 전투로 지쳐있던 여포는 이대로 계속 싸우다가는 위험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틈을 만들어 달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유비, 관우, 장비가 여포를 쫓았지만 여포가 타고 있는 말은 하루에 천리를 간다는 적토마여서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었습니다. 물러나는 여포를 쫓아 연합군이 호래관을 공격하였지만 천하제일의 요새인 호래관을 뚫을 수는 없었습니다. 호래관을 뚫는 것에는 실패하였지만 여포가 후퇴하는 것을 보게 된 동탁은 마음이 타들어갔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나? 동탁은 책사인 이유에게 계책을 물었어요. 상황이 좋지 않으니 천도를 하시는 게 어떠신지요? 이유의 말에 동탁은 눈을 휘둥그레 뜨고 다시 물었어요. 천도라고 했느냐? 그렇습니다. 낙양은 이미 하늘이 정한 기한을 다 썼습니다. 장안으로 도읍을 옮긴다면 분명 승상의 운도 하늘에 닿을 것입니다. 동탁은 이유의 말이 일리가 있다 생각하여 도읍을 옮기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동탁은 낙양의 부자들에게서 도읍을 옮기는데 필요한 비용을 내라며 돈을 모두 빼앗았습니다. 역대 황족들의 무덤을 파헤쳐서 수많은 금은 보화를 챙기기도 했습니다. 이에 응하지 않으면 모두 가차없이 죽여버렸지요. 가장 끔찍한 것은 낙양의 풀 한 폭이 나무 한 그루조차 남지 않도록 모든 것을 불태워 한 줌의 재로 만들어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동탁은 낙양을 모두 태워버린 채 낙양의 백성들을 모두 이끌고 장안으로 향했습니다. 연합군이 낙양성에 들어왔을 때는 이미 모든 것이 불타버린 뒤였습니다. 조조는 천도를 하는 동탁을 쫓아 공격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원소는 생각이 달랐어요. 연이은 전투에 지친 병사들에게 휴식을 주고 불타버린 낙양을 복구해야 한다고 했지요. 결국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조조군만 단독으로 동탁을 쫓게 되었어요. 낙양에 남아서 불타버린 궁궐의 잔해를 치우던 송견에게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밤하늘을 올려다보고 있는데 우물 속에서 밝은 빛이 새어나오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송견은 우물 바닥에서 옥으로 만들어진 도장을 찾게 됩니다. 보통 도장이 아니라고 생각한 송견은 학문의 밝은 부하인 정보에게 이 도장이 무슨 도장인지 물었습니다. 주공, 이것은 옥새요입니다. 대대로 한고조 때부터 한나라의 보물로 황제에게 대대손손 물려져 내려오던 한나라의 보물입니다. 정보는 이어서 말했어요. 몇 년 전 십상시의 난이 일어났을 때 장양이 어린 황제를 모시고 북망산으로 도망간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옥새가 사라졌다고 하더니 생각지도 못하게 우물 안에 들어있었군요. 이것은 하늘의 뜻으로 하늘이 주공에게 천하를 맡긴 것입니다. 정보의 말에 송견은 강동으로 돌아가 천하를 도모할 계책을 마련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래서 다음날 원소를 찾아가 말했어요.
요즘 병으로 몸이 많이 쇠약해졌소. 그래서 강동으로 돌아가 좀 쉬고 싶어 이별을 고하러 왔소. 이렇게 송견은 옥새를 얻게 되었답니다. 8. 원소대 공손찬. 오늘은 동탁이 낙양을 불태우고 장안으로 천도를 한 뒤 벌어진 일들을 이야기해 줄게요. 첫 번째 이야기. 동탁을 뒤쫓은 조조. 조조군은 동탁을 쫓아 장안성 근처 영양성까지 함락했어요. 하지만 동탁의 책 쌓인 이후의 계책, 매복해 있던 여포의 공격으로 인해 동탁을 눈앞에서 놓치고 맙니다. 조조가 데리고 갔던 10,000명의 병사는 이제 500명도 채 되지 않았어요. 반동탁 연합군의 장수들은 조조에게 미안한 마음이었어요. 우리가 의병을 모은 것은 황실과 나라를 어지럽히는 동탁을 없애기 위해서였소. 도망가는 동탁을 쫓아만 갔다면 대업을 이룰 수 있었을 텐데 추격을 망설인 여러분들에게 천하의 모든 사람들이 실망할 것이오. 반동탁 연합군에는 겉으로는 황실과 나라를 위한다고 하면서 속으로는 각자 다른 꿍꿍이를 가지고 있는 장수들이 많았어요. 결국 반동탁 연합군은 동탁을 해치우지 못하고 뿔뿔이 흩어지고 맙니다. 반면 조조는 끝까지 동탁을 쫓아 싸웠다는 이유로 많은 사람들의 칭송을 받았습니다. 이에 많은 인재들이 조조의 부하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두 번째, 옥새를 건 싸움. 송견은 옥새를 가지고 반동탁 연합군을 나와 장사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송견이 옥새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고 있던 원소는 송견이 가는 길 길목을 다스리고 있던 유표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송견을 잡을 것을 명했어요. 돌아가는 길에 유표를 만난 송견은 자신은 옥새를 가지고 있지 않다며 내가 옥새를 가지고 있다면 날카로운 칼과 쏟아지는 화살에 죽을 것이오 라고 말하며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끝까지 의심한 유표군과 전투를 피할 수 없었죠. 결국 송견군은 유표군에게 패해 목숨만 부지한 채 강동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후 송견과 유표는 철천지 원수가 되었어요. 세 번째, 송견과 유표의 2차전. 송견과 유표의 2차전은 원술의 편지로부터 시작되었어요. 원소와 유표가 힘을 합쳐 송견을 치려고 하니 먼저 유표를 공격하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러면 원술도 원소를 공격하겠다고 했어요. 송견의 부하들은 모두 이 전쟁을 반대했지만 송견의 뜻을 굽힐 수 없었어요. 아버지의 뜻을 꺾을 수 없으니 소자가 따라가겠습니다. 송견의 큰아들인 손책이었어요. 손책은 이때 17이었지만 기골이 장대하고 위험이 넘쳤습니다. 송견의 대군은 거칠 것 없는 기세로 유표군을 무찔렀어요. 하지만 유표의 본거지인 양양성을 함락할 수는 없었어요. 양양성 주변의 지형이 험준하여 아무리 공격해도 끄떡없었거든요. 전쟁이 길어져 겨울이 되고 병사들도 지쳐갔어요. 양양성에서 적은 수의 병사들이 나와서 주변의 산으로 향하는 것을 본 송견은 말을 타고 병사들을 쫓았어요. 하지만 이는 송견을 유인하기 위한 계책이었어요. 산으로 향했던 송견 주위를 숨어있던 유표군이 둘러쌌고 결국 이곳에서 용맹했던 군주 송견이 죽게 됩니다. 첫 전쟁에서 아버지의 죽음을 목격한 송견은 가슴이 찢어질 것처럼 슬펐어요. 그리고 다짐했어요. 아버님의 뜻을 이어받아 천하의 손씨 집안의 이름을 떨칠 것이다. 네 번째, 기주 땅을 건 싸움. 원소대 공손찬. 원소는 많은 병사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넓은 땅이 필요했어요. 그때 원소의 책사봉기가 계책을 내놓았지요. 원소님, 기주를 얻으시면 됩니다. 장군께서는 공손찬에게 함께 기주를 쳐서 반으로 나눠 갖자고 하십시오. 공손찬이 기주를 공격하려 하면 겁이 많은 기주 태수한복은 분명히 원소님께 도움을 청할 겁니다. 그러면 싸우지 않고 기주를 차지할 수 있으실 겁니다. 참으로 훌륭한 계책이었어요. 공손찬이 공격 준비를 하고 있다는 소문을 들은 기주 태수한복은 예상대로 원소에게 도움을 청했어요. 원소는 반동탁 연맹군의 맹주를 맡았던 믿을만한 인물이요. 원소를 기주로 불러들이면 공손찬도 이 땅을 노리지 못할 것이오. 한복의 말에 신하들도 모두 찬성하여 원소를 드리는 것을 찬성했지요. 단 한 명 경무라는 신하가 원소의 계책을 알고 끝까지 반대하였지만 기주의 운명을 바꿀 수는 없었어요. 아무런 전투도 없이 기주로 들어온 원소는 거리낌 없이 기주의 주인 행세를 하였어요. 자신의 부하들을 중요직위에 앉히고 원래 기주의 태수였던 한복을 낮은 직책에 임명했죠. 한복은 원소가 기주의 모든 것을 차지하고 나서야 자신이 속은 것을 깨달았어요. 결국 한복은 기주를 떠나 장막에게 몸을 맡겼어요.
반면 함께 기주를 나눠 갖기로 했던 공손차는 원소에게 이용당했다는 사실에 분해하며 원소군에게 쳐들어갔어요. 공손창과 원소의 군대는 바나라는 강에서 만나 서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원소 내 이놈, 신의를 저버리고 나를 속이다니 용서치 않겠다. 공손찬이 화가 나 원소를 향해 소리쳤어요. 여봐라, 어서 저놈을 해치우거라. 이에 원소는 원소군에서 가장 용맹한 장수인 문추에게 공손창군을 공격할 것을 명했습니다. 공손창군이 한꺼번에 문추에게 달려들었지만 아무도 문추를 막을 수 없었어요. 문추를 막아섰던 많은 장수들이 죽임을 당하자 공손찬은 두려움에 떨며 말을 타고 도망쳤어요. 문추는 그런 공손찬 뒤를 쫓았지요. 아무도 없는 산골짜기까지 도망간 공손찬이 이제 꼼짝없이 문추의 손에 죽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던 그때 풀숲에서 짙은 눈썹을 한 젊은 장수가 나와 공손찬 앞에서 문추의 창을 받아내었어요. 두 장수는 오랫동안 공방을 이어갔지만 승부가 나지 않았어요. 공손창군 깊숙한 곳까지 쳐들어왔던 문추는 더 싸우면 포위되어 위험해질 것을 생각해 그 자리를 떠났어요. 목숨을 살려줘서 고맙소. 귀하의 조남은 어찌 되시오? 저는 조은이라 합니다. 원래 원소의 부하였으나 그의 인성에 실망해 고향으로 돌아가는 중이었습니다. 공손찬은 조은이 아주 뛰어난 장수임을 알아보고 자신의 부하가 될 것을 요청했어요. 조은까지 얻은 공손찬은 다시 원소와 전투를 이어갔어요. 한 달이 넘게 전투가 이어지자 동탁이 황제의 이름으로 두 사람이 화해하라는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원소와 공손찬은 모두 전투에 지쳐 있었던 터라 못 이기는 척 화해하고 각자의 영토로 돌아갔답니다. 9. 초선, 난세를 흔든 한 송이 꽃. 장안으로 도읍을 옮긴 동탁은 자신의 친척들에게 주요 관직을 맡겼어요. 게다가 백성 20만 명을 동원하여 장안성 근처에 자신의 성인 미호궁을 짓도록 했지요. 황제가 있는 궁궐보다 더 화려하게 말이죠. 하지만 이런 동탁에게 바른 말을 하는 신하는 없었어요. 그런 신하들은 이미 동탁에게 죽임을 당했기 때문이죠. 사도 왕윤의 집에 초선이라고 하는 가녀가 살았어요. 초선은 어릴 때부터 왕윤이 데려다 친딸처럼 길렀는데 꽃처럼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굉장히 똑똑했답니다. 요즘 대인이 나라 일로 걱정이 많아 잠을 이루시지 못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대인, 저의 힘이 닿는 일이라면 뭐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초선의 말에 왕윤은 한 가지 계책이 떠올랐어요. 동탁과 여포는 모두 재물과 여자를 밝힌단다. 먼저 너를 여포에게 시집 보낸다고 했다가 기회를 봐서 동탁에게 바칠 것이다. 그럼 여포는 화가 나서 반드시 너를 찾으려 할 것이다. 초선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둘 사이를 갈라놓게 할 수 있겠느냐? 초선은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그러겠다고 했지요. 다음날 왕윤은 이 여포에게 줄 선물이 있다며 여포를 집으로 초대했어요. 그리고 여포가 누구에게도 비할 수 없는 용기와 재주를 가지고 있다고 한껏 치켜세웠습니다. 기분이 좋아진 여포는 연거푸 술잔을 비웠지요. 그리고는 술이 제법 취한 여포에게 초선을 소개했어요. 내게는 초선이라는 딸이 있소. 그 아이를 불러 장군의 시중을 들게 해도 되겠소? 꽃처럼 아름다운 초선을 본 여포는 한눈에 초선에게 푹 빠져버렸어요. 왕윤은 그때를 놓치지 않고 여포에게 초선과 혼례를 치르면 어떨지 물었어요. 여포는 급히 일어나 감사의 인사를 올리고 날이 좋은 날을 택해 혼례를 올리러 초선을 데리러 올 것을 약속했지요. 며칠 뒤 왕윤은 동탁을 집으로 초대해 대접하고는 초선에게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게 시켰어요. 그리고는 동탁에게 이렇게 말했죠. 동탁님, 제가 감히 제 딸인 초선을 동탁님께 바치고자 합니다. 제 아이가 동탁님의 여인이 될 복을 내려주시지요. 이미 선녀처럼 아름다운 초선에게 마음을 빼앗긴 동탁은 좋아서 입을 다물지 못했지요. 그날 밤 왕윤은 초선을 동탁이 살고 있는 미호궁으로 데려다 주었어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여포는 화가 나서 왕윤을 찾아왔어요. 사도께서는 초선을 나에게 시집 보낸다고 하셨소? 그런데 왜 초선이 동탁님께 가 있는 것이오? 왕윤은 깜짝 놀란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동탁님께서는 제가 초선을 여포님과 혼인시킨다고 하자 초선의 얼굴을 직접 보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억지로 초선을 끌고 가셨습니다. 다음날 날이 밝자마자 여포는 동탁이 살고 있는 미호궁으로 찾아갔어요. 동탁님께서는 어젯밤새 여인을 데리고 와 아직까지 주무시고 계십니다. 동탁의 침소를 지키던 시녀의 말을 듣고 여포의 마음은 찢어질 듯 아팠답니다. 어느 날 여포가 동탁에게 문안 인사를 하러 간 날이었어요.
동탁이 잠든 방으로 인사를 간 여포는 슬픈 표정으로 앉아있는 초선을 발견하고 눈빛을 보냈습니다. 동탁이 있기에 다가가지 못하고 눈으로만 초선에게 마음을 전하자 초선도 눈물을 흘리며 여포에게 마음을 전했습니다. 초선은 자신은 여포를 사랑하는데 동탁이 무서워 어쩔 수 없이 이곳에 있는 것이라 울면서 하소연했어요. 여포는 답답한 마음에 왕윤을 찾아갔어요. 저는 원래 제 딸을 장군께 바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동탁이 제 딸을 뺏어가 버렸으니 이는 천하가 비웃을 일입니다. 저야 이제 늙어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아 조금만 참으면 되겠지만 세상을 뒤엎을 힘을 가진 장군께서는 이런 비웃음을 어찌하시겠습니까? 이에 여포는 동탁을 해치울 결심을 하게 됩니다. 동탁 내 이놈, 언젠가 내 놈을 죽이고 초선을 되찾겠다. 얼마 후 동탁은 황제의 조서를 받게 됩니다. 장차 다음 황제가 될 사람을 논의하자는 내용이었지요. 이 조서를 받은 동탁은 자신이 다음 황제가 될 것이 틀림없다 생각하고 기쁜 마음으로 황실로 향했어요. 이각과 곽사에게 미호궁을 지키게 하고 자신은 이숙에게 호위를 맡겼지요. 동탁이 궁궐의 문 앞에 닿았을 때였어요. 갑자기 사도 왕윤의 무리가 동탁의 마차를 둘러쌌어요. 적이 나라를 어지럽히고 황제의 자리를 빼앗으려는 역적 동탁이 있다. 의로운 자들은 어디에 있느냐? 왕윤의 말이 끝나자마자 창과 칼을 든 무사들이 동탁을 공격했어요. 사실 동탁의 호위를 맡고 있던 이숙의 군대들은 모두 동탁을 암살하기 위한 계획에 동참하고 있었지요. 이숙과 그의 무사들이 동탁을 공격했지만 조심성 많은 동탁은 옷 속에 갑옷을 입고 있어서 칼이 튕겨져 나왔어요. 여포는 어디 있느냐? 어서 내 아들 여포를 불러오너라. 동탁의 외침을 들은 여포는 방천화극을 휘두르며 동탁 앞으로 뛰어왔어요. 하지만 여포의 입에서 나온 말은 동탁의 예상과는 달랐죠. 여포가 황제 폐하의 명을 받들어 역적 동탁을 죽이러 왔다. 결국 여포와 이숙의 공격으로 온 세상을 어지럽게 만들었던 동탁이 죽게 됩니다. 미호궁에서 동탁의 군대를 데리고 있던 이각과 곽사는 이 소식을 듣고 양주로 도망쳤어요. 그리고는 곧장 항복하겠다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왕윤은 이각과 곽사도 동탁과 똑같은 역적이라며 절대 항복을 받을 수 없다고 했지요. 그런데 이각과 곽사의 군대에는 가우라고 하는 뛰어난 참모가 있었어요. 가우는 이각과 곽사에게 군사를 모두 모아서 장안을 공격할 것을 제안했어요. 동탁의 복수와 함께 조정을 다시 손에 넣을 계책이었지요. 그 이야기를 들은 이각과 곽사는 모든 병사를 모아 장안을 공격했어요. 장안에서 이숙이 군사를 이끌고 나와 싸웠지만 크게 패했고 여포군도 가우의 계책에 빠져 별다를 힘을 쓰지 못했어요. 장안에 숨어있던 동탁의 잔당들까지 이각과 곽사의 편을 들어 다시 한번 황제가 있는 장안은 동탁의 군대를 계승한 이각과 곽사에게 점령당하고 맙니다. 이각과 곽사에게 장안을 빼앗긴 여포는 어쩔 수 없이 주변에 있던 원술에게 도움을 청하게 됩니다. 10. 서주 태수가 된 유비. 이각과 곽사가 황제를 등에 업고 권력을 휘두르던 때 조정이 어지러운 틈을 타 황건적의 잔당들이 청주지방에서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조조는 황제의 명을 받아 이 황건적들을 모조리 쓸어버렸지요. 이 황건적 소탕으로 인해 조조의 세력은 훨씬 커졌습니다. 황건적 중 항복하는 이들을 받아들이고 훈련시켜 강한 군대를 만들었고 황건적 소탕의 공을 세워 진동장군이라는 높은 벼슬도 얻을 수 있었지요. 게다가 반동탁 연합군에서 끝까지 동탁을 쫓았던 일이 세간에 오르내리며 조조의 평판은 날로 높아만 갔어요. 이 때문에 전국 각지의 많은 영웅호걸들이 조조의 부하가 되기 위해 찾아오고 있었죠. 바야흐로 조조가 천하통일을 위해 초석을 다지고 있었던 시기였어요. 조조는 안정적으로 세력이 성장하자 이참의 아버지인 조승을 자신이 있는 연주로 모시고 싶었어요. 조승은 기쁜 마음에 온 가족과 하인 그리고 그동안 모아두었던 재물들까지 모두 가지고 조조에게로 향했습니다. 이 소식은 서주 태주 도겸의 귀에도 들어갔어요. 도겸은 영웅으로 칭송받는 조조와 친하게 지내고 싶은 마음으로 부하에게 군사 500명을 주며 조승을 연주 땅까지 호위하도록 지시했어요. 하지만 병사들 중 일부가 조승의 재산에 눈이 멀어 밤중에 조승과 가족들을 모두 죽이고 재물을 훔쳐 달아나는 일이 생기고 말았어요. 조조는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 소식을 듣고 화가 머리 끝까지 나 곧장 서주로 대군을 이끌고 출격하였죠. 복수심에 이성을 잃은 조조는 서주 땅에 있는 사람들을 모두 죽이고 무덤까지 파헤치라고 명령했어요.
그 광경이 어찌나 처참한지 말로 표현하기 힘들 지경이었지요. 후세 사람들을 이를 서주 대학살이라고 불렀습니다. 도겸은 조조의 학살을 막기 위해 예전 조조가 신세를 졌던 진궁에게 부탁해 조조를 멈추게 하려 해보았지만 소용없었어요. 나 때문에 서주의 백성들이 고통받고 있구나. 나 하나만 죽으면 서주의 백성들을 살릴 수 있다. 서주 태수인 내가 무엇인들 못하겠느냐? 신하들이 겨우 말렸지만 도겸은 백성들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놓으려고 할 만큼 백성을 사랑하는 태수였어요. 서주가 위험에 빠졌다는 소식을 들은 유비는 공손찬에게 군사 2,000명과 맹장 조자룡을 빌려 관우, 장비와 함께 서주로 향했어요. 서주성은 조조군에게 포위되어 있어서 아무도 접근할 수 없었죠. 유비군은 유비와 장비가 가운데서 관우와 조은이 왼쪽과 오른쪽에서 협공해 겨우 서주성으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서주의 백성들은 자신을 구하러 온 유비를 보고 기쁨의 환호성을 지르며 눈물을 흘렸어요. 도겸은 이런 유비에게 서주 태수의 자리를 넘겨주려 했어요. 저는 그저 의로운 일을 행하러 왔을 뿐입니다. 제가 서주 태수의 자리를 받아들인다면 사람들은 저를 나쁜 마음을 먹고 서주를 도와준 것이라 생각할 것입니다. 유비는 도겸의 말을 거절하고 눈앞의 조조군을 물리치는 데 집중하고자 했어요. 성격 급한 장비는 당장이라도 조조군과 싸우려 하였지만 유비의 생각은 달랐어요. 이제 그만 화해하자는 편지를 보내봅시다. 조조가 거절하면 그때 싸워도 늦지 않습니다. 유비의 편지를 받은 조조는 불같이 화를 내었습니다. 하지만 조조의 책사 곽가는 화해하는 척 서주성으로 입성해 공격하려는 계책을 세웠어요. 그러던 그때 지난번 조조에게 찾아왔던 진궁의 계책으로 여포가 조조의 연주를 공격하게 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연주성은 아주 적은 수의 병사만 있었기에 여포는 손쉽게 연주성을 차지할 수 있었지요. 이것을 알게 된 조조의 책사 곽가가 말했어요. 주공, 유비의 얼굴을 봐서 화해하는 척 연주를 다시 찾으러 가는 것이 상책이옵니다. 이렇게 서주성을 포위하고 있던 조조군은 연주로 돌아가게 되었답니다. 밖의 사정은 모른 채 유비의 편지로 조조가 물러나는 것을 본 서주 백성들과 서주 태수 도겸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어요. 그리고 또 한 번 유비에게 서주 태수 자리를 양보하려 합니다. 이번에는 미축을 포함한 도겸의 신하들도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도겸님, 제가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마음만 받겠습니다. 그럼 서주 근처의 소패에 머물며 우리 서주를 지켜주시는 건 어떻겠소? 이건 절대 거절하지 마시오. 도겸의 간곡한 부탁에 유비도 더는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유비는 소패성에 머물기로 하였지요. 그리고 얼마 후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게 된 도겸이 다시 한번 유비에게 서주 태수가 되어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올바른 것이 아님을 알고 유비는 이번에도 거절했지요. 결국 도겸은 유비에게 태수 자리를 맡아달라는 유언을 남기고 숨을 거두고 맙니다. 이후 미축을 비롯한 도겸의 신하들과 서주의 백성들까지 유비를 찾아와 빈자리가 된 서주 태수가 되어줄 것을 부탁했지요. 그렇게 유비는 서주 태수가 되었습니다. 조조군에게 많은 피해를 당했던 서주였지만 유비에게는 세력을 키울 수 있는 기회의 땅이었죠. 10일 기회를 잡은 조조. 조조는 서주로 끌고 갔던 병사들을 돌려 여포가 뺏은 복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복양성을 다시 되찾기 위한 준비를 하던 중 유비가 서주의 태수가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지요. 조조는 굉장히 화가 났어요. 아직 도겸에게 맺힌 원한을 잊지 않고 있던 조조였기에 곧장 서주를 공격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조조의 군사 순욱이 이를 말렸어요. 지금은 서주를 칠 군사를 낼 수 없습니다. 서주를 공격하는 동안 여포의 세력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지금은 군사를 연암, 영주로 이동시키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지역의 황건적 잔당을 무찌르며 기회를 엿봐야 합니다. 조조는 순욱의 조언에 따라 연암으로 가 황건적을 토벌하고 민심을 얻었습니다. 조조의 이름이 온 연암 땅에 퍼졌습니다. 세력을 키운 조조는 여포에게 빼앗긴 땅도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여포는 결국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칠 수밖에 없었지요. 이 시기 조정도 혼란스러웠습니다. 이각과 곽사는 잔인하고 포악했을 뿐 아니라 나라 일도 제 마음대로 했어요. 이에 헌제는 두 사람을 없애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신하인 양표와 주준의 도움을 받아 이각과 곽사의 사이를 이간질하게 됩니다. 곽사의 부인에게 이각의 험담을 하고 이각과 곽사의 음식에 독을 탄 후 이를 발견하게 하여 서로의 사이를 나쁘게 했지요. 결국 이각과 곽사는 군사를 일으켜 서로 싸우게 됩니다.
헌재는 난리통에 낙양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곧 조조의 군대가 장안에 도착해 이각과 곽사의 군대를 모두 무찔렀습니다. 무합지졸이던 이각과 곽사의 군대는 엄격한 훈련을 받고 수차례 전투를 치렀던 조조의 정예병 앞에서는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조조는 곧장 낙양으로 찾아가 헌재에게 이 소식을 알렸고, 헌재는 조조를 살해 교위라는 높은 직책을 내려 낙양에 남아 조정을 지키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조조는 헌재를 찾아가 표문을 올렸습니다. 낙양은 이미 살 수 없는 폐허가 되어 도읍을 허창으로 옮겨야 한다는 내용이었어요. 헌재는 조조가 올린 표문을 보고 놀라서 입을 다물 수 없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수도를 옮기는 것은 동탁이 권력을 잡기 위해서 한 행동이었거든요. 자신을 구해줄 줄 알았던 조조의 속내를 알게 된 것이지요. 결국 조조는 그렇게 황제를 끼고 모든 재우를 호령하며 모든 권력을 휘어잡게 되었습니다. 한편 조조에게 패해 도망간 여포는 먼저 원소를 찾아갔지만 거절당하고 다음에는 서주태수가 된 유비를 찾아갔어요. 미축과 관우 등 여러 신하들은 여포의 사람됨이 바르지 못한 것을 알고 그를 돕지 말자고 했어요. 하지만 유비는 여포를 정성껏 대접하고 소패에서 머물게 했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조조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인덕이 있는 유비와 관우 장비 등의 용맹한 장수, 거기에 여포까지 손을 잡는다면 큰 걸림돌이 될 것이 뻔했기 때문이었죠. 이에 조조의 군사 순욱은 한 가지 꾀를 내었어요. 유비가 비록 서주를 다스리고는 있지만 아직 정식으로 태수에 임명된 것은 아닙니다. 황제 폐하께 청하여 유비를 정식으로 태수에 임명케 하시고 여포를 죽이라는 밀서를 함께 보내시지요. 일이 성공하면 여포가 처리될 것이고 실패하더라도 여포와 유비의 사이가 멀어질 것입니다. 유비는 조조가 보낸 밀서를 받고 이것이 조조의 계략이라는 것을 바로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유비는 이렇게 답신을 보냈습니다. 이 일은 서둘러서는 안 되니 시간을 두고 천천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제의 밀명을 거절하지 않으면서도 여포와의 관계를 나쁘지 않게 할 수 있는 수였지요. 이에 조조의 군사 순욱은 두 번째 계책을 생각해냈습니다. 유비에게 원수를 치라고 명하십시오. 원술에게는 유비가 원수를 치겠다고 황제께 표문을 올렸다고 전하면 됩니다. 그럼 원술과 유비는 서로 싸우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욕심 많은 여포는 빈 서주성을 보고 분명히 빼앗으려 할 것입니다. 유비는 이번에도 조조의 계략임을 알아챘습니다. 하지만 원수를 치라는 황제의 명령을 거절할 수는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원술과의 전쟁을 준비하는 유비에게는 서주를 누가 지키게 할 것인가가 고민이 되었습니다. 병법의 밝은 관우는 유비를 도와 전투에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장비가 서주성을 지켜야 하는데 유비는 장비의 성격이 걱정되었습니다. 장비는 천성이 술을 좋아하고 술에 취했다 하면 군사들을 매질하기 일쑤니 내가 어떻게 마음을 놓겠느냐? 이에 장비는 장담하며 말했습니다. 형님, 내 오늘부터 절대 술도 안 먹고 군사도 때리지 않겠다고 맹세하겠소. 장비가 가슴을 두드리며 맹세하자 유비도 어쩔 수 없이 장비에게 서주성을 맡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유비는 관우와 군사 3만 명을 데리고 원술이 있는 남양으로 떠났습니다. 12. 서주성을 빼앗긴 유비. 유비군과 원술군은 임해군의 우이라는 곳에서 맞서 싸웠습니다. 원술군은 유비군의 상대가 되지 못했죠. 그러던 중 문제는 장비가 지키고 있던 서주성에서 일어났습니다. 서주의 남은 장비와 신하들은 열심히 성을 지켰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장비는 열심히 지시를 따라주는 신하들을 격려하고 싶어 딱 하루만 잔치를 열기로 했습니다. 형님께서는 나에게 술을 마시지 말라고 하셨지만 열심히 일하는 신하들을 격려하지 말라고는 하지 않으셨소. 딱 오늘 하루만 마음을 풀고 열심히 마셔봅시다. 오늘이 지나면 그 누구도 술을 마셔선 아니되오. 말을 마치고 장비는 한 사람 한 사람 돌아가며 술을 따라주었습니다. 하지만 예전 도겸의 부하 장수였던 조표는 한사코 장비가 주는 술을 거절했습니다. 술에 취한 장비는 화를 참지 못하고 조표를 심하게 매질하였습니다. 억울하게 매질을 당한 조표는 분을 참지 못하고 여포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여포님, 유비와 관우는 원수를 치기 위해 떠났고 남은 장비는 술에 취해 골아떨어졌습니다. 서주성을 차지할 수 있는 기회는 오늘 밤 뿐입니다. 아무리 배신을 자주 하던 여포라도 그렇지 아무데도 오갈 데 없는 여포를 받아주고 소패성까지 내어준 유비를 공격할까요? 네, 여포는 편지를 받고 곧장 서주성으로 쳐들어갔습니다.
여포군을 보고 조표가 성문을 열어주어서 금방 성안은 여포군으로 가득 차게 되었죠. 장비는 소란스러운 상황에 일어났지만 술이 깨지 않아 제대로 싸우지 못했어요. 부하들의 도움을 받아 겨우 유비가 있는 우위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죠. 유비는 장비를 탓하지 않고 다독여 주었어요. 사실 전쟁 중에 지시를 어기고 본거지인 성을 빼앗긴 잘못은 차명으로 다스려야 하나 한날 한시에 죽기로 한 형제의 맹세가 장비를 살린 거죠. 장비의 실책으로 유비의 상황은 정말 힘들어졌습니다. 조조의 계락으로 원술과의 사이가 나빠졌고 서주성을 잃어 돌아갈 곳도 없어졌어요. 원술은 유비군을 공격해도 번번이 패하자 여포를 꼬드기기로 했어요. 여포님이 저를 도와 유비를 공격해주시면 곡식 5만성과 날 500필, 금은 1만냥, 비단 1,000필을 주겠소. 이에 여포는 부하 장수인 고순을 시켜 유비군을 치게 했어요. 멀리서 여포군이 공격하러 오는 것을 본 유비군은 포위되기 전에 멀리 물러났지요. 여포군은 싸우지 않고도 약속했던 재물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에 매우 기뻐했어요. 하지만 원술은 여포에게 약속한 재물을 주지 않고 다시 한번 도망간 유비를 공격해달라고 했어요. 이에 여포는 매우 화가 났죠. 이런 괘씸한 놈, 내가 직접 원수를 치러 가겠소. 이때 여포 곁에는 도겸을 구하려고 여포를 부추겨 조조를 치게 만들었던 책사 진궁이 있었어요. 진궁은 이런 여포를 말리며 말했어요. 장군님, 지금 원수를 치는 것은 하책이옵니다. 원술은 지금 군량도 많고 전쟁 준비가 잘 되어 있습니다. 이대로 친다면 우리 군의 피해도 막심할 것입니다. 차라리 유비를 소패로 불러들이시지요. 유비로 하여금 원수를 치게 하고 이후에 원소까지 공격한다면 천하는 장군의 것이 될 것입니다. 진궁은 유비를 이용해 원술과 나아가서는 원소를 칠 계획이었죠. 하지만 두 번이나 배신했던 유비에게 소패성에 와서 다시 잘 지내보자고 한들 유비가 그런 부탁을 들어줄까요? 네. 유비는 그렇게 여포가 내민 화해의 손을 잡습니다. 물론 관우와 장비가 한사코 말렸지만 아무데도 갈 곳이 없었던 유비는 못 이기는 척 여포의 손을 잡을 수밖에 없었어요. 13. 여포의 최후. 원술은 자신과 전쟁 중이던 유비와 자신이 배신한 여포가 화해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이에 원술은 유비와 여포가 힘을 합쳐서 자신을 칠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여포에게 지난번에 약속한 재물을 보내주고 내가 소패에 있는 유비를 칠 것이니 유비를 도와주지 말라고 요청합니다. 이제 유비와 화해도 했고 서주성 바로 옆에 소패성에 유비를 주둔시켰는데 이런 부탁을 들어줄 리가 없죠. 그런데 여포는 재물에 눈이 어두워 원술의 부탁을 들어주겠다고 합니다. 참 이해하기 힘든 여포입니다. 이에 원술의 부하 기령이 소패의 유비를 치기 위해 10만의 군사를 이끌고 쳐들어오게 됩니다. 유비는 여포에게 지원군을 보내달라고 요청을 했지요. 만약 유비가 원술에게 진다면 서주도 위태로울 것입니다. 유비를 도우시지요. 여포의 책사 진궁의 말에 여포는 몰래 소패로 지원군을 보냈습니다. 양쪽 모두를 돕겠다고 약속한 여포는 유비와 기령을 자신의 진지로 초대해 싸움을 그만둘 것을 권했습니다. 하지만 양쪽의 의견이 서로 맞지 않아 합의에 이르지 못했죠. 여봐라, 가서 내 방천하극을 가져오너라. 여포는 자신의 방천하극을 150보 떨어진 곳에다 세워두고 유비과 기령에게 말했어요. 만약 내가 화살을 쏘아 방천하극의 끝에 달린 격가지를 맞춘다면 그건 싸움을 멈추라는 하늘의 뜻이니 양쪽 다 군사를 거두시오. 만약 맞히지 못하면 나도 더 이상 화해를 권하지 않겠소. 기령은 아주 먼 거리에 있는 방천하극이 맞을 리 없다고 생각하여 이 제안을 수락했습니다. 여포가 시위에 화살을 얻고 방천하극을 노려보더니 활을 당겼다가 놓았어요. 화살은 그대로 날아가서 방천하극의 끝에 달린 격가지에 꽂혔습니다. 이에 기령도 분하지만 약속대로 군사를 돌릴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유비와 원술과의 전쟁이 일단락 났습니다. 장비는 자신이 술에 취한 틈에 서주성을 뺏은 여포에게 원한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포에게 복수하기로 마음먹고 도적으로 변장해 여포가 산말 300필을 도중에 빼앗아버리죠. 장비의 소행임을 한 여포는 곧장 군사를 이끌고 소패성으로 쳐들어갔습니다. 유비의 중재에도 불구하고 여포와 장비는 서로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승부는 쉽게 나지 않았죠. 결국 유비가 여포에게 빼앗은 말은 모두 돌려줄 것이며 장비를 벌하겠다고 하자 여포의 화가 풀렸습니다. 하지만 여포의 책사 진궁의 생각은 달랐죠. 여포님,
유비의 명성은 나날이 높아져 수많은 사람들이 소패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지금 유비를 죽이지 않는다면 틀림없이 나중에 장군의 발목을 잡을 것입니다. 이에 여포는 다시 소패성으로 쳐들어왔고 결국 유비군은 소패를 버리고 도망치게 됩니다. 도망치는 유비를 서주와 소패의 백성들이 따라 나서 유비는 가운데서 노인과 어린아이를 보호하며 움직였고 관우가 맨 뒤에서 적의 추격을 막았습니다. 그렇게 유비는 조조가 있는 허창으로 도망쳤습니다. 조조는 도망친 유비를 성대하게 대접해 안심하게 한 뒤 몰래 자신의 책사들에게 유비의 처우에 대해 물었습니다. 순욱은 유비는 조조의 앞날에 큰 걸림돌이 될 존재이니 빨리 해치워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에 곽가는 유비는 이미 세상에 이름이 난 사람입니다. 게다가 의리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것으로 칭찬이 자자합니다. 그런 이를 죽인다면 세상의 모든 현명한 사람들이 주공을 멀리할 것입니다. 조조는 곽가의 말을 듣고 유비를 돕기로 했습니다. 황제에게 표문을 올려 유비를 예주목으로 청거해 새로운 거주지를 마련해주고 함께 여포를 칠 것을 부탁했어요. 조조와 유비가 전쟁을 준비할 동안 여포는 방탕한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조조와 유비의 연합군의 공격에 서주와 소패를 모두 잃고 하비성으로 도망치게 됩니다. 하비성은 군량이 많이 쌓여있고 지형이 험난하여 함락되기가 어려운 성이었습니다. 여포는 이 하비성에서 버티면서 힘을 키워가기로 했습니다. 천혜의 요새인 하비성을 공격하기 힘들었던 조조군은 2달 만에 군량이 바닥이 나기 시작합니다. 이에 조조의 책사 곽가가 다시 계책을 내놓았습니다. 하비성 주변에 흐르는 두 강의 제방을 무너뜨려 하비성 쪽으로 물을 흐르게 해 하비성은 순식간에 물바다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성 안에서 주색에 빠져 살던 여포는 물바다가 된 하비성을 보고 정신을 차린 후 병사들의 기강을 잡기로 했습니다. 누구든 앞으로 술을 마시는 사람이 있다면 목을 베겠다. 하지만 며칠 뒤 이 여포의 부하 장수인 후성이 병사들의 공을 취하기 위해 술을 하사해도 되는지 물었고 이에 여포는 불같이 화를 내며 후성을 벌하려 했어요. 주변의 장수들이 여포에게 달려와 목숨만 살려달라고 간청한 끝에 곤장을 맞는 것으로 끝났지요. 결국 여포에게 실망한 후성은 자신을 도와준 송원, 위속과 함께 여포를 배신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먼저 후성이 적토마를 훔쳐 조조에게로 갔고 송원과 위속이 백기를 꽂고 성문을 열었습니다. 이에 조조군은 하비성으로 들어가 여포를 공격했고 하루 종일 싸운 후에야 지쳐 잠든 여포를 생포할 수 있었습니다. 본디 인재를 아끼는 조조였던지라 여포의 무예를 높이 쌓아 살려줄 생각도 하였으나 유비의 한마디에 마음을 바꿨습니다. 그 옛날 정원과 동탁이 어떻게 죽었는지 잊으셨습니까? 조조는 유비의 말의 뜻을 알아차리고 여포를 참하게 됩니다. 이렇게 삼국지에서 가장 용맹했지만 아무에게도 믿음을 주지 못하고 배신만 일삼았던 맹장 여포가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14. 천하의 영웅은 유비와 나 둘뿐이요. 여포를 토벌하고 허창으로 돌아온 조조는 많은 백성들이 엎드려 간청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다들 하나같이 유비가 서주를 계속 다스릴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었죠. 조조는 유비가 이토록 백성들의 신뢰를 얻고 있는 것에 질투를 느꼈어요. 게다가 황제를 만난 유비가 황제의 숙부뻘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유황숙이라는 존칭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불리우게 되자 조조의 책사들도 유비를 견제해야 된다고 말할 정도였죠. 황제께서 유비를 숙부로 대하는 것은 승상께 좋은 일이 아닙니다. 유비를 견제하셔야 합니다. 책사들이 입을 모아 이렇게 말하자 조조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건 더 좋은 일이오. 내가 황제의 칙명으로 명하면 유비는 따르지 않을 수 없게 되었으니 말이오. 위험한 인물일수록 곁에 두라고 했소. 유비를 내 감시 아래 두고 있는데 뭐가 걱정이오? 이렇게 조조는 유비를 인정하면서도 유비를 제거하기보다는 이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책사 정욱이 조조에게 말했어요. 지금 세상은 어지럽고 민심도 흉흉합니다. 승상께서 명성도 높으시고 힘이 날로 커져가는데 어째서 황제가 되지 않으시는 겁니까? 조조는 자신의 마음도 다르지 않았으나 다른 중신들의 마음을 떠보기로 했어요. 다음 날 조조는 헌제와 함께 사냥을 나갔습니다. 유비도 황제의 숙부의 자격으로 함께했지요. 사냥이 제법 무르익어갔을 때 헌제 앞으로 큰 사슴이 한 마리 튀어나왔습니다. 헌제는 연달아 3발의 화살을 쏘았지만 모두 빗나가고 말았죠. 헌제는 다급하게 조조에게 말했습니다. 사슴이 도망가려 하오. 얼른 그대가 쏘아보시오. 조조는 곧바로 헌제 옆으로 가 무엄하게도 황제의 활과 화살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머뭇거릴 틈도 없었던 황제는 조조에게 활과 화살을 주고 말았지요. 그리고 조조는 황제가 쓰는 금촉화살로 사슴을 멋지게 맞춰버립니다. 멀리서 따라오던 신하들은 사슴에 황제의 화살이 꽂혀 있는 것을 보고 황제를 향해 만세를 외쳤습니다. 그 장면을 보고 있던 조조가 저 화살은 내가 쏜 것이오라고 말하자 주변의 신하들은 어찌할 줄 몰랐습니다. 황제의 활을 가져가 쏜다는 것은 신하로서 있을 수 없는 무례한 일이었습니다. 심지어 황제가 쏜 것으로 알고 있는 신하들에게 자신이 한 일이라고 내세우는 것도 황제를 아랫사람처럼 여기는 행동이었습니다. 너무나도 무례한 행동에 관우는 화를 참을 수 없어서 청룡원 얼도로 조조를 배려했고 유비가 얼른 눈짓을 주어 관우를 말렸습니다. 황제는 사냥에서 돌아온 후 조조가 곧 반역을 일으킬 것 같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 신하들에게 알렸습니다. 신하들은 황제가 미호궁에 감금되어 있을 때 황제를 구해준 동승에게 이 일을 알려 힘을 모을 수 있게 하자는 의견을 냈습니다. 다음 날 황제는 동승을 불러 비단옷과 옥대를 상으로 내렸습니다. 동승은 집으로 가 옥대를 살피다가 황제가 쓴 혈서를 발견하게 됩니다. 너무 비통하고도 놀란 동승은 믿을 수 있는 동료를 찾다가 결국 밤중에 유비의 집에 찾아갔습니다. 이 밤중에 찾아오신 것을 보니 무슨 중요한 말씀이 있으신가 봅니다. 유비의 말에 동승이 숨김없이 이야기하고 물었어요. 사냥을 나갔던 날 관운장이 조조를 죽이려 하는 것을 왜 말렸소? 그때 조조는 황제 폐하의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게다가 조조의 신복들이 사방에서 저희를 주시하고 있었고요. 둘째가 한순간의 분노를 참지 못했다면 황제 폐하께 해가 갔을 것입니다. 동승은 유비의 말을 듣고 가지고 갔던 황제의 혈서를 건네주었어요. 유비도 황제가 피로 쓴 편지를 보면서 너무 아프고 화가 났습니다. 사실 유비도 예전부터 조조의 야심을 알고 있었으나 조조의 세력이 너무 강해 아무 행동도 못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유비는 조조의 의심을 사지 않기 위해 하루 종일 뒤뜰에서 채소를 가꾸고 비료를 주며 때를 기다리고 있었지요. 그리고 이런 유비를 조조가 불렀습니다. 함께 정자에 앉아 술잔을 기울이며 조조가 말했습니다. 집에서 채소를 키우신다고 하던데 잘 자라고 있습니까? 그저 소일거리입니다. 시간을 보내기 좋지요. 유황숙은 오랫동안 천하를 돌아다니셨으니 많은 영웅들을 알고 계시겠지요? 저는 아는 것도 없고 재주도 부족합니다. 그런 사람이 어찌 영웅들을 알 수 있겠습니까? 잘 알지는 못하더라도 이름은 들어보았을 것 아닙니까? 회남의 원술이 군사도 많고 군량도 넉넉하니 영웅이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원술은 포부도 없고 어떤 공도 세우지 못하였소. 영웅이라 할 수 없지. 그렇다면 하북의 원소는 어떤가요? 명문가에 휘하에 유능한 신하들이 많다고 합니다. 원소는 결단력이 없소. 큰일에는 목숨을 아끼고 작은 이익에 의리를 내던지지요. 그도 영웅이라 할 수 없소. 유비는 형주의 유표, 강동의 손책, 익주의 유장 등 많은 군주들의 이름을 댔지만 그때마다 조조는 그들은 영웅이 아니라며 잘라 말했어요. 만약 당대의 영웅을 꼽으라면 유황숙과 나 둘뿐이요. 조조의 말에 유비는 깜짝 놀랐어요. 마침 그때 하늘이 번쩍하더니 땅을 울리는 천둥 소리가 들렸어요. 유비는 두 손으로 귀를 막고 두 눈을 감았어요. 옆에서 시중을 들던 시녀들이 키득거리며 웃을 정도로 우스꽝스러운 모습이었답니다. 사실 이 자리는 조조가 유비를 시험하기 위해 만든 자리였어요. 하지만 천둥 소리에도 이렇게 놀라는 유비를 보고서는 그를 너무 높이 평가했다고 생각하며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았지요. 다음날 조조가 유비를 또다시 불러 한참 술을 마시고 있을 때 조조의 신하들이 와서 천하의 소식을 전했어요. 공손찬이 원소에게 완전히 패했다고 합니다. 공손찬은 죽었고 그 부하들은 모두 원소에게 항복했습니다. 이에 원술이 원소의 기세가 대단한 것을 보고 회남을 버리고 원소가 있는 하북으로 돌아가려는 것 같습니다. 유비는 지금이 조조에게서 벗어날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조조님, 원술이 원소에게 의탁하러 간다면 분명 서주를 지나칠 것입니다. 제가 군사를 이끌고 가서 원수를 막아 승상의 근심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조조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러라고 했습니다. 헌제에게도 이 사실을 알리고 허락을 받은 뒤 유비에게 군사 5만을 내주었습니다. 조조의 책사, 곽가와 정욱은 이 소식을 듣고 몹시 놀라 조조를 찾았습니다. 유비를 보낸 것은 용을 바다에 놓아준 격입니다. 앞으로 다시 유비를 잡기란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그제서야 조조는 자신이 큰 실수를 했음을 깨닫고 부하 허저에게 유비를 쫓아가 더 의논할 일이 있으니 다시 불러오라고 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서주 땅으로 향한 유비는 돌아올 생각이 없었습니다.
더 의논할 게 남았소? 장수가 밖에 있을 때는 황제의 명조차 받들지 않아도 된다고 했소. 장군께서는 돌아가셔서 승상께 글이 일러주시오. 그렇게 유비는 조조의 품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5. 탄론한 혈서. 유비는 서주에 도착한 후 원술이 지나가는 길에서 원술군과 맞서 싸웠습니다. 관우와 장비는 원술군의 기령이 이끄는 선봉대를 손쉽게 무찔렀고 기령도 장비의 창에 찔려 죽게 됩니다. 계속된 유비군의 승리로 원술군의 사기는 바닥을 치게 되고 원술군의 장수인 뇌박과 진라는 재물과 군량을 훔쳐 달아날 지경이 되었습니다. 원술은 할 수 없이 후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돌아가는 도중에 도적대의 습격을 받아 남은 재물까지 전부 털리고 말았습니다. 이에 원술은 그만 병이 나고 말았고 결국 죽고 맙니다. 원술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유비는 항복한 원술의 병사들을 데리고 서주성으로 돌아가 조조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하지만 다시 호창으로 돌아가지 않고 서주를 수비한다며 소패성에 머물게 됩니다. 이에 유비가 배신한 것을 눈치챈 조조는 서주의 차사인 차주에게 유비를 없앨 방법을 생각하도록 지시합니다. 서주 차사, 차주에게는 진등이라는 책사가 있었는데 진등은 아버지인 진규와 함께 예전 여포를 토벌하는 데도 중요한 계책을 내었던 인물입니다. 진등은 유비군이 서주성으로 돌아올 때를 기다려 병사를 숨겨놓고 한꺼번에 달려들어 그를 죽일 계책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인 진규가 그 사실을 알고서 진등을 꾸짖고 서둘러 이 계책을 유비에게 알리라고 하였습니다. 결국 차주의 계략을 안 관우가 먼저 차주를 습격해 단칼에 베어버립니다. 유비는 조조의 신목을 죽였으니 이제 더 이상 조조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며 걱정했습니다. 그때 황실에서는 더 큰 일이 벌어졌습니다. 조조가 황제의 혈서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동승이 유비를 찾아가 혈서를 보여주었고 조조를 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조조는 크게 분노했습니다. 예전 조조의 아버지인 조승이 살해되고 조조가 화가 났을 때 서주 대학살을 일으켰던 것처럼 황실에는 피바람이 불었습니다. 혈서와 관계 있는 사람들은 누구든 살아남기 힘들었습니다. 유비도 이 소식을 듣고 부하 송건과 이 일을 의논했습니다. 결국 원소에게 도움을 청하기로 하였지요. 송건이 가지고 간 편지를 보고 원소군의 책사 전풍이 원소에게 말했습니다. 죽은 이것은 조조를 칠 큰 기회입니다. 첫째는 황제 폐하를 보호할 수 있고 둘째는 천하의 백성을 살릴 수 있으며 셋째는 의롭기로 소문난 유비를 도울 수 있습니다. 주공께서는 절대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원소는 아들의 피부병이 걱정된다며 지금은 마음이 혼란해 전쟁을 할 수 없다고 하였지요. 이 이야기를 들은 송건과 전풍은 하늘을 보며 탄식했습니다. 결국 송건은 아무런 소득 없이 소패성으로 돌아왔습니다. 관우는 일부 병사들을 데리고 합의성을 지키고 있었고 유비와 장비는 소패성에서 작전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소패성은 작아서 조조의 20만 대군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장비는 밤에 조조군을 기습하여 피해를 줄 계획을 세웠지요. 하지만 야습을 예상하고 있던 조조가 일부러 함정을 파놓아 유비와 장비는 크게 패하고 말았습니다. 장비는 조조군을 피해 근처의 망탕산으로 들어가 숨었고 갈 곳이 없었던 유비는 남은 병사들을 데리고 원소에게로 도망쳤습니다. 지금 천하의 조조와 상대할 수 있는 세력은 원소밖에 없었거든요. 조조는 그날 밤 비어있던 소패를 점령하고 바로 관우가 지키고 있던 합의성으로 진군했습니다. 관우는 합의성에 있던 유비의 두 부인을 보호하며 죽을 힘을 다해 합의성을 지켰습니다. 반동탁 연합에 모여서 화웅을 베고 돌아왔던 관우와 그에게 따뜻한 술을 권했던 조조가 이제 큰 전투를 벌이게 되었습니다. 16. 관우의 세 가지 항복 조건. 조조는 합의성에서 버티고 있던 관우를 자기 사람으로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관우는 의리를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라 절대 항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조조의 책사들은 입을 모아 말했어요. 하지만 욕심을 꺾지 않는 조조를 보고 관우를 설득할 만한 묘안을 생각해냅니다. 관우를 불러내 싸우다가 싸움에 진 척 도망쳐서 관우를 성에서 멀리 떨어뜨려야 됩니다. 이후 사방에서 관우를 둘러싸 고립시킨 다음에 합의성을 쳐서 관우의 돌아갈 곳을 없애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관우와 대화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조조는 맹장 하우돈에게 기마병 5천을 데리고 관우에게 싸움을 걸도록 지시했습니다. 하우돈은 성 밖에서 욕설을 퍼부으며 관우를 자극했지요.
냉정하던 관우도 결국 화가 나서 군사 3천을 이끌고 하우돈과 싸움을 벌였습니다. 하우돈은 작전대로 관우에게 도망치면서 관우를 합의성에서 떨어뜨리는데 성공했지요. 이후에는 조조의 부하장수 서왕과 허저가 군사를 이끌고 관우의 퇴로를 막았습니다. 관우는 하루 종일 포위를 뚫기 위해 싸웠지만 자신을 둘러싼 병사들의 수는 줄어들지 않았죠. 얼마 지나지 않아 관우는 합의성에서 불길이 오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관우가 없는 틈을 타 조조가 합의성을 공격해 함락한 것이었습니다. 관우는 유비가 맡기고 간 두 형수님이 너무나 걱정되어 무리를 해서라도 합의성으로 달려가려 했지만 쏟아지는 화살비를 뚫을 수가 없었어요. 그때 관우가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조조군의 장수 장효가 관우를 찾아왔습니다. 문원, 자네까지 나와 싸우러 온 것인가? 아닙니다. 저는 그저 옛정으로 형님을 뵈러 온 것입니다. 형님께서는 지금 황숙의 두 부인을 걱정하고 계시겠죠? 조조님께서는 황숙의 가족들을 누구도 함부로 대하지 말라고 명하셨으니 안심하십시오. 이를 들은 관우는 분노에 찬 목소리로 장효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결국 너는 조조를 위해 나에게 항복을 권하러 왔구나. 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다. 수치스럽게 항복하느니 이 길로 조조군에게 달려가 목숨을 걸고 싸우겠다. 장효는 몹시 화가 나 당장이라도 말을 타고 달려나갈 것 같은 관우를 말리며 말했습니다. 형님께서 이렇게 목숨을 버리시는 것은 세 가지 죄를 짓는 것입니다. 첫째, 황숙과 형제의 맹세를 하며 한날 한시에 죽기로 맹세하지 않으셨소? 이 약속을 어기게 되는 것이 첫 번째 죄입니다. 두 번째는 황숙께서 두 형수님을 부탁하셨는데 지금 죽는다면 황숙의 부탁을 저버리는 것이 됩니다. 이것이 두 번째 죄입니다. 또한 문무를 모두 갖춘 형님 같은 사람이 황숙을 도와 한왕조를 재건하는 꿈을 버리고 한나수치스러움을 이유로 죽는다면 나라의 충의를 저버리게 됩니다. 이것이 세 번째 죄입니다. 장효의 말을 듣고 관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이를 보고 장효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형님께서는 조조님께 잠시 항복하였다가 유황숙의 소식이 들릴 때 다시 찾아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두 부인을 보호할 수 있고 복숭아 나무 아래의 맹세를 어기지 않으셔도 됩니다. 관우는 한참 동안 생각하다가 장효의 말에 따라 항복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관우는 세 가지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나는 한나라 황제에게 항복하는 것이지 조조에게 항복하는 것이 아니다. 둘째, 두 형수님께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며 누구도 함부로 두 분을 대할 수 없다. 셋째, 형님이 어디 계시는지 알게 된다면 아무리 멀리 계시더라도 반드시 형님을 찾아갈 것이다. 장효는 조조에게 관우가 말한 조건을 전했어요. 조조는 첫째와 둘째 조건은 흔쾌히 허락했지만 셋째 조건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조조를 장효가 설득하였습니다. 관우는 의리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승상께서 관우를 진심으로 대해주신다면 관우도 틀림없이 승상에게 충성을 바칠 것입니다. 장효의 말에 조조도 관우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들어주기로 하였습니다. 그렇게 관우는 유비의 두 부인을 모시고 조조에게 항복하였습니다. 그리고 관우는 조조에게 절을 올리며 말했지요. 저를 죽이지 않고 살려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말한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받아들이셨다 들었습니다. 그 말이 절대 거짓이 아니길 바랍니다. 이에 조조는 자신은 신의를 아는 사람이라며 반갑게 관우를 맞이하였습니다. 호청으로 돌아가는 길에서 관우가 두 형수님을 극진하게 모시는 것을 본 조조는 관우의 인품에 다시 한번 반하게 됩니다. 원래 조조는 인재에 대한 욕심이 많기로 유명했지만 관우에게는 짝사랑이라고 해도 좋을 만큼 정성을 쏟습니다. 관우가 항복한 후 조조는 관우를 극진히 대했습니다. 항복한 포로장수에게 할 수 있는 대우가 아니었습니다. 먼저 관우가 살 저택을 내어주었습니다. 하지만 관우는 두 형수님을 안채로 모시고 자신은 허름한 바깥채에 살며 형수님들을 모셨습니다. 조조는 시시때때로 비단과 금과 은으로 만든 귀한 장신구들을 선물로 보냈습니다. 또 아름다운 여인 10명을 뽑아 시중을 들도록 했지요. 관우는 받은 선물들을 모두 두 형수님께 보내 간수하도록 하고 여인들에게는 형수님을 정성껏 시중들도록 하였습니다. 어느 날 조조는 관우가 입은 녹색 옷이 해졌다며 고급 비단으로 새 옷을 만들어 선물했습니다. 관우는 조조의 호의를 거절하지 못하고 마지못해 새 옷을 입은 후 원래 입던 옷을 밖에 다시 걸쳤습니다. 관공께서는 매우 검소하신 것 같소. 조조의 말에 관우가 그 이유를 말했어요. 이 낡은 옷은 형님께서 주신 옷입니다. 아무리 낡고 해졌어도 차마 버릴 수 없습니다.
이 말을 들은 조조는 관우의 의리에 감탄하면서도 유비에 대한 질투심을 느꼈습니다. 또 어느 날에는 관우가 타는 말이 유달리 마르고 힘이 없는 것을 안 조조가 관우에게 말 한 피를 선물했습니다. 온 몸이 불 붙은 듯 붉게 빛나는 위험 있는 말이었죠. 운장께서는 이 말을 알아보시겠소? 혹시 여포가 타던 적토마입니까? 그렇도 하도 거칠어서 다룰 수 있는 장수가 없었지. 내 이 말을 그대에게 드리겠소. 관우는 크게 기뻐하며 조조에게 절을 올렸습니다. 조조는 그동안 어떤 선물에도 기쁜 내색을 하지 않던 관우가 드디어 마음을 열었다고 생각하고 너무 기뻐했죠. 듣자 하니 적토마는 하루에 1000리를 달린다고 하더군요. 이제 형님의 소식을 듣게 된다면 한달음에 보러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승상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조조의 지극 정성스러운 짝사랑에도 관우의 마음속에는 유비밖에 없었습니다. 17. 공을 세워 은혜를 갚은 관우. 한편 기주의 원소에게 몸을 의탁하고 있던 유비는 크게 상심하여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형제들은 뿔뿔이 흩어져 생사도 알 수 없었고 처자식은 조조에게 잡혔으니까요. 원소는 사실 조조가 있는 허창을 치고 싶었지만 그렇다 할 명분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유비를 돕는다는 핑계로 황제가 있는 허창을 칠 수 있게 되었지요. 원소는 가장 아끼는 부하장수인 알량을 선봉으로 삼아 백마연을 치도록 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조조는 곧바로 대책을 회의했어요. 관우도 참여하여 자신이 선봉을 맡겠다고 했지요. 관공께서 수고하실 만큼 대단한 적이 아닙니다. 만약 위급하면 그때 도움을 구하지요. 조조는 직접 정예병 5만을 이끌고 백마 땅으로 진격해 산 위에 진영을 세웠어요. 이후 옛날 여포의 장수였다가 투항한 송원에게 지시했지요. 당장 적장 알량의 목을 베어 오너라. 송원이 용기 있게 돌진했지만 알량의 적수가 되지 못했어요. 송원은 얼마 겨루지 못하고 알량에게 죽고 말았지요. 그 뒤로 위적과 서왕이 차례로 나섰으나 위적은 죽고 서왕도 부상을 입고 도망쳤답니다. 알량의 무력을 본 조조는 서둘러 모든 장수들을 불러들였어요. 이때 책사 정욱이 한 가지 꾀를 내었어요. 이제 알량을 상대할 사람은 관우밖에 없습니다. 유비가 살아있다면 틀림없이 원소에게 의탁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관우를 내보내 원소의 대군을 물리친다면 원소는 화가 나 유비를 죽일 것입니다. 그리고 유비가 죽으면 관우는 승상께 충성을 다할 것입니다. 정욱의 말에 조조는 크게 기뻐하며 관우를 불렀어요. 제가 당장 달려가서 알량의 목을 베어 승상께 바치겠습니다. 한달음에 달려온 관우는 말을 마치자마자 적토마에 올라 청룡언얼도를 휘두르며 산 밑으로 달렸습니다. 알량은 산 위에서 달려오는 장수를 보고 뭔가를 말하려고 했지만 이미 관우의 청룡언얼도가 지나간 뒤였어요. 알량은 칼 한 번 휘두르지 못하고 관우에게 목숨을 잃고 말았답니다. 원소군은 갑자기 벌어진 일에 너무 놀라 우왕좌왕하기 시작했어요. 이것을 본 조조는 곧바로 대군을 이끌고 원소군을 쳤지요. 이미 사기가 바닥에 떨어진 원소군은 조조의 정예군을 상대할 수 없었어요. 원소군은 제대로 싸우지도 못하고 조조군에게 쓰러지거나 도망가기에 바빴답니다. 싸움이 끝나고 관우의 실력을 직접 확인한 조조는 감탄하며 말했어요. 관운장은 정말로 대단한 장수요. 하늘에서 내려준 재주가소. 그러나 관우의 대답은 뜻밖이었습니다. 저의 재주는 말할 거리도 못됩니다. 제 아우 장비는 100만 대군 속에서도 적장의 목 베기를 마치 제 주머니 속 물건을 꺼내듯 합니다. 조조는 이 말에 매우 놀랐지요. 한편 전쟁터에서 도망친 원소군은 매우 혼란스러웠습니다. 붉은 얼굴에 긴 수염을 가지고 그렇게 쉽게 알량 장군의 목을 벨 수 있는 장수는 오직 관우밖에 없을 겁니다. 그 말을 들은 원소는 크게 화를 내고 유비를 죽이라고 명했습니다. 저는 서주에서 도망친 이후로 관우가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세상에 닮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어째서 얼굴이 붉고 수염이 길다는 이유로 예단을 하십니까? 유비의 말에 원소도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화를 가라앉혔습니다. 제가 알량의 원한을 갚겠습니다. 그때 원소가 아끼는 또 하나의 장수 문추가 나섰습니다. 저를 문추 장군과 함께 보내주십시오. 제가 은혜를 갚을 수 있게 말입니다. 또 정말 관우인지도 알아보고 오겠습니다.
유비도 출전하겠다고 했지요. 이에 문추가 7만의 병사를 데리고 선봉에 서고 유비는 3만의 병사를 데리고 후위에서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조조는 이번에도 직접 군대를 이끌고 연진으로 향했습니다. 근데 이상한 점은 군량과 마초, 병기, 탄약을 수송하는 부대를 앞에 세우고 군사들을 그 뒤에 따르라고 했다는 겁니다. 군대에서 가장 중요한 보급품을 가장 선봉에 세우다니 주변 장수들은 어째서 조조가 이런 계책을 쓰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요. 그때였어요. 큰일 났습니다. 문추가 이끄는 대군이 도착하여 선봉에 섰던 보급병들이 군량과 마초, 수레와 말을 모두 두고 도망쳤습니다. 조조는 아무렇지도 않게 사방을 둘러보고는 남쪽에 있는 산 위로 병사들을 이동시켰어요. 그리고는 잠시 기다렸지요. 조조군의 군량과 수레를 운반하는 군대를 손쉽게 무찌른 문추의 군사들은 긴장이 풀어졌어요. 서로 군수품을 많이 차지하기 위해 이리저리 뒤엉키며 다투기까지 했지요. 여기저기 뛰어다니는 말들을 잡으려고 군대의 행렬이 무너지고 진영의 형세가 어수선해졌답니다. 산 위에서 그것을 보고 있던 조조는 즉시 총공격을 명했어요. 원소군은 갑자기 물밀듯이 내려오는 조조군을 보고 깜짝 놀라 무기를 버리고 도망가기 시작했어요. 문추는 도망치는 병사들을 통솔하려 했지만 너무 혼란한 상황이라 그럴 수 없었지요. 결국 문추도 말머리를 돌려 퇴각하는 수밖에 없었답니다. 도망치는 문추의 뒤를 조조군의 장수 장유와 서왕이 쫓았어요. 정신없이 도망치는 와중에도 문추는 돌아서서 활을 쏴 장효를 말에서 떨어뜨렸습니다. 곧이어 바닥에 굴러떨어진 장효를 향해 큰 칼을 휘두르는데 서왕이 큰 도끼로 이를 막아냈어요. 몇 합을 서로 나누다가 문추의 군대가 상황을 수습하고 자신들을 둘러쌀 것을 걱정한 장효와 서왕이 도망쳤고 문추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 뒤를 바짝 쫓았습니다. 서로 쫓고 쫓기는 혼란한 전쟁터 한가운데서 10여기의 기마병들이 문추를 향해 달려들었어요. 적장 문추는 달아나지 말고 내 칼을 받아라. 관우였어요. 관우와 창을 몇 번 부딪힌 문추는 자신이 상대할 수 있는 장수가 아님을 알아채고 곧장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관우의 말은 적토마였어요. 도망치는 문추를 따라잡은 관우는 알량에 이어 문추까지 해치워버리죠. 이 광경을 멀리서 유비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과연 관우가 살아있었구나. 유비는 너무 기뻐 관우를 부르러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곧 조조군이 몰려와 어쩔 수 없이 군사를 물릴 수밖에 없었지요. 아끼던 장수를 2명이나 잃은 원소는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었어요. 씩씩거리며 유비를 끌어내 참아라고 명령했지요. 이것은 조조가 원소님의 손을 빌려 나를 죽이기 위한 계책이옵니다. 유비가 서둘러 설명했어요. 조조는 제가 공께 의탁한 것을 알고 관우를 내보내 싸우게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공께서 노여워 저를 죽이실 테니 조조로서는 자기 손에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눈의 가시를 없애는 셈이 되겠지요. 원소는 그제야 조조의 계략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관우에게 편지를 쓰겠습니다. 관우는 제가 이곳에 있는 것을 알게 된다면 틀림없이 저를 찾아올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조조는 큰 손실을 보고 우리 편은 큰 힘을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원소는 생각했어요. 알량과 문추를 잃었지만 대신 관우를 얻게 된다면 이건 10배는 낫지 않은가? 원소도 기뻐하며 유비를 살려주었지요. 얼마 뒤 조조의 사촌동생 조응은 조조에게 이 연암의 황건적 유벽과 공도가 반란을 일으켜 지원군을 요청한다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에 관우가 자신이 가겠다고 나섰지요. 조조는 관우를 연암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관우가 연암 근처에 진영을 세운 날 염탐꾼 하나가 잡혀서 들어왔는데 관우가 자세히 보니 송건이었습니다. 서주성이 패하고 나서 그대의 소식을 알 길이 없었는데 어째서 이곳에 있는 것이오? 송건은 자신이 연암으로 피신온 것과 유비가 원소에게 몸을 의탁하고 있는 것을 알렸어요. 관우는 자신이 조조에게 항복한 3가지 조건을 알려주며 이제 유비가 있는 곳을 알았으니 곧 찾아가겠다고 하였지요. 형님만 볼 수 있다면 나는 죽어도 여한이 없소서. 호청으로 돌아가 조조를 만나 하직 인사를 올린 뒤 형수님들을 모시고 형님을 뵈러 갈 것이라 전해주시오.
이렇게 관우는 연암에서의 황건적 토벌을 마친 뒤 조조에게 인사를 올리기 위해 허창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동안 입었던 은혜는 알량과 문추를 해치우고 황건적 들을 토벌하면서 모두 갚았으니 이제 유비를 만나러 가는데 아무런 마음의 거리낌이 없었죠. 18. 다시 만난 유비, 관우, 장비. 허창으로 돌아간 관우는 조조에게 작별을 고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조조는 관우가 작별을 고하러 올 것을 알고 며칠 동안 문 앞에 회피패를 걸어 놓아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조조가 일부러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것을 안 관우는 작별을 알리는 편지를 써서 조조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받았던 선물을 모두 모아두었지요. 그 다음에는 두 형수님과 예전부터 데리고 있던 시종들만 데리고 유비가 있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관우가 떠났다는 소식을 들은 조조는 그동안 관우를 붙잡고 싶어 만나주지 않은 것을 후회했어요. 조조의 신하들은 지금 관우를 해치워야 한다고 했지만 그들을 꾸짖으며 말했죠. 운장은 옛 주인을 잊지 않고 그를 찾아간 것이다. 나는 이미 운장에게 유비의 행방을 알면 보내주겠다고 약속을 하였다. 지금에 와서 어떻게 신의를 저버리고 약속을 어길 수 있겠소? 그리고 관우가 아직 멀리 가지 못했을 거라며 장효를 시켜 관우에게 줄 선물과 비단옷을 보냈어요. 관우는 유비를 찾아가며 조조의 부하들이 지키고 있는 5개의 관문을 지나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 관문의 조조의 신하들은 조조에게 관우가 떠난다는 소식을 들은 적이 없다며 관우의 앞길을 막아서죠. 이에 관우는 5개의 관문을 지나며 6명의 장수의 목을 베게 됩니다. 이를 오간육참이라 합니다. 관우 일행이 5관문을 지나고 황하를 건너 원소가 다스리는 하북당에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송건이 관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장군이 떠난 뒤 유벽과 공도가 다시 연암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황숙도 원소의 품을 벗어나 연암으로 향했소. 유비님은 혹시 장군이 이 사실을 모르고 원소에게 갔다가 화를 입을까봐 이곳에서 기다리게 한 것이오. 이렇게 관우 일행은 목적지를 연암으로 돌렸어요. 그리고 가던 중 고성이라는 곳에서 장비가 군사를 모으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관우를 본 장비는 눈을 크게 뜨고 노려보며 소리치는 게 아니겠어요? 내 놈은 의로움을 모르는 놈이다.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왔느냐? 관우는 장비가 오해한 것을 알고 서둘러 그동안 있었던 일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장비는 믿지 않았죠. 그렇게 두 사람이 옥신각신하고 있을 때 관우가 황하를 건너며 죽였던 진기라는 장수의 외삼촌 채양이 복수를 하러 군사를 이끌고 왔어요. 이에 장비는 내 놈이 나를 잡으려고 군사를 이끌고 왔구나. 아직도 할 말이 남았느냐? 라고 말했어요. 오해가 점점 깊어졌죠. 잠시만 기다리거라. 곧 저놈의 목을 베어 너에게 내 진심을 보이겠다. 관우는 이렇게 말하고 적토마를 달려 채양에게 향했죠. 채양은 관우의 상대가 되지 않았어요. 이후 미축과 미방이 두 형수님들과 함께 관우와 장비를 찾아왔어요. 두 형수님은 장비에게 그동안 관우가 어떤 고초를 겪으며 자신들을 챙겼는지 이야기해 주었어요. 그 말을 듣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관우의 충심에 감격했어요. 그제서야 장비는 눈물을 쏟으며 관우에게 잘못을 빌었답니다. 이후 관우는 관정의 장원에서 머물며 유비와 만날 방법을 찾고 있었어요. 유비는 다시 원소에게로 돌아간 뒤 벗어날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유비는 원소에게 형주에 있는 유표를 설득해 조조를 칠 수 있도록 도움을 청하겠다고 했어요. 그제야 유비는 원소에게서 벗어날 수 있었답니다. 유비 일행은 곧바로 관우가 기다리고 있는 관정의 장원으로 향했어요. 온갖 고생 끝에 다시 만난 두 형제는 끊임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후 관우는 관정의 아들인 관평을 양아들로 삼고 장비가 기다리고 있는 고성으로 향했어요. 고성으로 가는 길 와우산 인근에서 조은이라는 장수가 유비를 찾아와 부하가 되고 싶다고 했습니다. 조은은 원래 공손찬의 부하였으나 원소와의 전쟁에 패하면서 낭인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유비도 진작부터 조은을 마음에 들어 하던 터라 흔쾌히 받아들였죠. 이 조은은 이후 관우, 장비와 함께 우호대장군으로 불리며 엄청난 활약을 합니다. 고성으로 돌아와 장비까지 만나고 그동안 헤어졌던 미축, 미방, 송건, 간홍 등 부하들까지 모두 유비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게다가 조은, 관평, 조창 등 새로운 용맹한 장수들까지 생겼고 장비가 고성에서 많은 군사들까지 모아두어 유비의 세력은 단숨에 커질 수 있었습니다. 연암의 유벽과 공도는 이런 유비를 모시기로 하였습니다. 유비는 이들과 함께 연암으로 가 군사를 모으고 세력을 키워나갔습니다. 19. 관도대전일.
원소는 70만 대군을 일으켜 조조를 공격했습니다. 이에 조조는 책사들을 모아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주공, 원소의 군대는 병사는 많으나 우리 군에 비해 훈련이 덜 되었습니다. 물리치기가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전투가 길어지면 군량이 부족해질 것이 걱정됩니다. 오랜 시간 전쟁을 준비해온 원소군에 비해 조조군의 군량이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조는 농성하지 않고 곧바로 군사를 모아 총공격 준비를 하였습니다. 조조와 원소의 군대는 양무에서 서로 만났습니다. 조조, 네 이놈, 내 놈은 겉으로만 나라를 위하고 황실을 보호하는 척 하면서 속으로는 황제 자리를 노리고 있지 않느냐. 너는 동탁보다 더한 놈이다. 원소가 조조를 향해 외쳤어요. 은혜도 모르는 놈. 내가 황제께 아뢰어 너를 대장군에 봉하였는데 나는 황제의 명을 받들어 내 죄를 벌하겠다. 조조도 맞받아쳤습니다. 먼저 조조군의 장유와 원소군의 장압이 서로 맞붙었고 이어 조조군의 허저와 원소군의 고람이 말을 타고 나와 싸웠습니다. 모두가 눈을 떼지 못하고 네 사람이 싸우는 것을 보고 있을 때 조조가 명령했습니다. 하우돈, 조옹, 군사 3,000씩을 거느리고 적의 측면을 치거라. 하우돈과 조옹은 조조의 명이 떨어지자마자 원소군의 양옆을 공격했습니다. 순식간에 전쟁터는 병사들의 함성과 먼지로 가득했습니다. 조조의 군대는 잘 훈련된 정예병이어서 원소의 군사들을 압도했습니다. 게다가 원소의 군사들은 조조군을 상대할 마음의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결국 원소군은 수많은 병사가 죽고 사방으로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원소군의 군사 신배는 미리 매복시켜둔 궁수들에게 화살을 쏘라고 명령했습니다. 조조군의 병사들이 아무리 용맹해도 비처럼 쏟아지는 화살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금세 전황이 바뀌었습니다. 조조군의 군사들은 화살을 피해 도망치기 바빴습니다. 원소는 즉시 그 뒤를 쫓기 시작해 관도에 이르렀습니다. 조조군과 원소군은 관도에 진을 치고 서로 대치하기 시작했습니다. 원소군의 군사 신배는 조조군을 물리칠 계책을 생각해냈습니다. 주공, 조조군의 진영 앞에 흙으로 된 산을 쌓고 궁수를 시켜 활을 쏘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조조군은 관도를 포기한 채 도망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원소는 신배의 계책을 마음에 들어해 그대로 실행시켰습니다. 신배는 병사들에게 밤낮을 가리지 않고 흑산을 쌓게 했습니다. 그렇게 열흘이 지나니 조조군 진영 주변에 50개가 넘는 흑산이 생겼지요. 그리고 그 흑산 위로 궁수들이 올라가 화살을 쏘기 시작했습니다. 높은 곳에서 쏘는 화살은 머리 위에서 떨어지는 피할 수 없는 비 같았습니다. 겨우 방패로 막았지만 조조군의 병사들은 공포심을 느낄 수밖에 없었어요.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조조군의 유협은 병력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원소군의 흑산을 향해 커다란 바위를 날리기 시작했죠. 원소군의 병사들은 날아온 돌에 맞아 죽거나 도망치다가 서로 밟거나 하는 등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흑산을 이용한 화살 공격이 먹히지 않게 된 거죠. 이렇게 눈 깜짝할 사이 2달이 지났습니다. 조조군의 군량이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이때 원소군이 군량을 호위하며 지나간다는 정보를 얻게 된 조조는 서환과 사환을 시켜 군량을 약탈하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이에 원소군도 군량이 넉넉지 않은 상황이어서 오소라는 지역에 군량 창고를 만들고 용맹한 장수 순유경에게 지키게 하였습니다. 서로 군량이 떨어질 만큼 오랜 시간의 전투를 이어가던 중 원소군의 책사 허유는 조조군의 심부름꾼을 붙잡아 조조의 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 군량이 바닥났으니 허창에 있는 신하들에게 빨리 군량을 보내라고 독촉하는 편지였지요. 이것을 본 허유는 다시 오지 않을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서 원소에게 조언을 합니다. 주공, 조조가 있는 관도에는 군량이 없습니다. 지금 허창은 병력이 약할 테니 우리 병력의 10분의 1만 내어 허창을 공격한다면 조조는 반드시 군사를 돌려 허창을 구하러 갈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조조군을 앞뒤에서 공격해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계략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의심이 많은 원소는 이것이 조조의 계략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게다가 허유를 견제하던 원소군의 다른 책사 신배의 견제에
원소는 허유를 내치고 맙니다. 이에 원소에 실망한 허유는 곧장 조조를 찾아갑니다. 조조는 신발도 신지 않고 달려가 허유를 반갑게 맞이했지요. 원소군의 모든 군량은 오소에 쌓여 있소. 지금은 순우경이 지키고 있다오. 순우경은 성격이 급하고 술을 좋아해 오소를 지킬 그릇이 못되오. 날랜 병사들을 뽑아 원소군처럼 위장시키시오. 그리고 오소로가 불을 지른다면 3일도 되지 않아 원소군은 무너질 것이오. 허유는 조조에게 원소군의 약점을 알려주고 전쟁에서 이길 계책을 알려주었습니다. 자신을 믿지 못하던 원소와는 달리 조조는 허유의 말을 믿고 병사들을 원소군으로 변장시켜 오소로 보냈지요. 오소로 침투한 병사들은 중간에 많은 원소군의 진영을 지났지만 의심받지 않았어요. 결국 오소의 군량보관소에 다다른 병사들은 치체 없이 불을 질렀죠. 눈 깜짝할 사이에 산더미처럼 쌓여있던 오소의 군량은 한 줌의 재로 변해버렸습니다. 주공 후 오소에서 불길이 솟았습니다. 부하들의 다급한 외침에 잠에서 깬 원소는 부하 장수 장기에게 곧장 오소를 구하러 갈 것을 명령하고 장압과 고람에게는 조조군의 본진을 칠 것을 명했어요. 오소로 가던 장기는 중간에 순우경의 부하 병사들을 만나게 됩니다. 너희는 어디에서 오는 것이냐? 누구의 부하들이냐? 장군님, 저희는 순우경의 부하로 오소를 뺏긴 뒤 살아남아 본체로 돌아가는 중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오소에 불을 지르고 돌아가던 조조의 병사들이었죠. 장기가 아무런 의심 없이 오소를 향해 가려고 할 때 병사들 사이에 숨어있던 장유와 허저가 장기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장기는 손 쓸 겨를도 없이 말 아래로 굴러 떨어져 목숨을 잃고 말죠. 장기의 시체를 내려다보던 허저는 갑자기 좋은 수가 떠올랐다며 말을 했습니다. 원소에게 거짓 보고를 올립시다. 장기가 오소에서 큰 활약을 펼쳐서 남아있던 조조군을 모두 무찔렀다고 말이오. 그러면 원소는 이곳으로 더 이상 지원병을 보내지 않을 것입니다. 20. 관도대전 2. 조조의 군사들을 모두 무찌르고 오소를 되찾았습니다. 원소군으로 변장한 조조의 병사들의 보고에 원소는 안심했습니다. 그리고는 조조군 본진으로 간 장압과 고람의 전투에 집중했지요. 하지만 장압과 고람의 상황도 좋지 않았습니다. 오소를 공격하면서부터 이미 본진에 대한 공격이 있을 줄 예상한 조조군은 막강했습니다. 게다가 모두 처리된 줄 알았던 오소의 별동대가 돌아와 사방에서 공격하니 장압과 고람의 원소군은 크게 패하고 도망칠 수밖에 없었지요. 여러모로 허유가 알려준 오소의 군량고 습격은 아주 큰 승리를 안겨주었습니다. 원소는 나중에서야 이 사실을 알아차렸습니다. 처참한 패배에 너무나 화가 났죠. 술에 취해 오소를 방어하는데 실패한 순우경을 참하고 관도에서의 패배의 이유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관도에 있는 조조의 본진을 쳐야 한다고 주장한 곽도는 이 패배의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래서 자기 대신 이 죗값을 치를 희생양을 찾기 시작하였죠. 주공, 장압과 고람은 일찍부터 조조에게 항복할 마음을 품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온 힘을 다하지 않고 전투에 임했으니 이렇게 참담하게 패배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원소는 장압과 고람을 불러 자초지종을 물으려 했습니다. 그리고 곽도는 이에 한 발 앞서 장압과 고람에게 자신의 신하를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원소가 이번 전투의 패배의 책임을 물어 두 장군을 죽일 거라는 이야기를 전하죠. 이 이야기를 들은 장압과 고람은 분노와 두려움에 몸을 떨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믿고 따른 주군이 이런 사람이었다니 차라리 조조에게 갑시다. 혹시 압니까? 우리를 받아줄지. 내 생각도 같소. 목숨을 걸고 싸웠지만 간신배들의 말에 휘둘려 자신의 부하를 죽이려는 사람에게는 충성하지 못하겠소. 이렇게 생각을 굳힌 장압과 고람은 급히 남은 군사를 모아 조조에게 항복하였습니다. 조조는 이런 두 사람을 극진히 모시고 벼슬까지 내렸습니다. 장압과 고람은 원소와는 다르게 자신들을 대우해주는 조조를 보면서 크게 감동하여 조조에게 충성을 바칠 것을 다짐하죠. 이 상황을 본 조조군의 책사 순유가 조조에게 말했습니다. 주공, 원소는 전투에서 줄곧 패해 많은 군사를 잃었습니다. 게다가 장압과 고람 같은 장수도 잃었지요.
오소의 군량고는 한 줌의 재로 변했으니 원소군의 사기는 크게 떨어져 있을 것입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모든 군사에게 출전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순유의 생각과 같던 조조는 전 군사에게 원소군의 본진을 칠 것을 명하였고 또다시 큰 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길었던 관도 전투의 승부의 향방이 점차 조조에게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순유는 이 싸움을 마무리할 수 있는 마지막 계책을 조조에게 전했습니다. 헛소문을 퍼뜨리시지요. 주공이 군사를 둘로 나누어 하나는 원소군의 핵심지인 업을 치고 하나는 여양으로 가 퇴로를 끊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면 겁이 난 원소는 분명 군대를 나누어 업과 여양을 방어하려 할 것입니다. 그 군사들이 떠나고 난 뒤 원소군의 본진을 치면 원소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참으로 절묘한 계책이었습니다. 순유의 생각대로 원소는 우만의 군사를 내어 업을 방어하러 보냈고 또 우만의 군사로 여양을 방어하러 보냈습니다. 원소군의 본진에는 얼마 남지 않은 병사들과 부상병들만 가득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조조는 즉시 모든 군사를 모아 한꺼번에 원소를 공격했습니다. 결국 원소군의 본진은 조조군의 습격으로 거의 전멸하고 말았습니다. 원소는 조조군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금은 보화들을 모두 버리고 자신의 호위 병사들만 거느린 채 황하강을 건너 도망쳤지요. 원소의 본진을 점령한 조조는 원소가 버리고 간 보물들을 부하 장수들에게 골고루 나눠주었어요. 오랜 전투에 지친 장수들은 기뻐하며 조조에게 충성을 다짐했죠. 그런데 조조는 원소군의 막사를 뒤지던 중 서신 한 뭉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조조군의 부하 장수들이 원소에게 보낸 정보들이었어요. 조조군의 정보를 적어 원소군에게 보냈다는 것은 반역에 해당하는 잘못이므로 목이 날아가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조조는 그 서신들을 보지 않고 불에 태워버립니다. 원소의 세력이 나보다 강했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었다. 나조차도 내가 반드시 이긴다는 확신이 없었다. 무서웠겠지. 조조의 신하들은 조조의 결정이 몹시 의외라고 생각하면서도 조조의 너그러운 마음씨에 감탄했습니다. 또 원소에게 편지를 보냈던 사람들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조조의 관대함에 감동하여 충성을 맹세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조조와 원소의 큰 전투였던 관도대전은 조조의 승리로 마무리되게 됩니다. 다음 편 예고. 부하들을 믿지 못하고 의심했던 원소와 적군의 신하가 전하는 정보도 귀 기울여 듣고 항복하는 장수에게도 신의를 보였던 조조의 차이가 전쟁의 결과를 만들어낸 것 같네요. 이제 큰 전쟁이 끝났으니 조조의 세력이 커지겠군요. 앞으로 어떤 이야기들이 펼쳐질지 다음 이야기를 기대해주세요.